안녕하세요. 이투스 현수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수능 보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처음으로 생활관리에서 약간 타임어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의고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독해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고 사실 6월과 9월에서 보여줬던 평가원의 출제 방식이 쭉 이어지긴 했는데 그 난이도를 좀 극한까지 끌어올려가지고 독해 문제도 절대 만만하게 내지 않고 굉장히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 풀 수 없는 그런 느낌의 문제로 냈었고 사실 하나하나 사상가들의 그런 입장들도 사실은 지금까지 육구평이라든지 기출 같은 데서 추론할 수 있게끔 제시가 안 돼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훨씬 더 딥하게 들어가가지고 너 이거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사상가들의 근본적인 논리를 이해하고 있는 거 맞아? 그냥 외우는 거 말고 기출전지를 외우는 거 말고 그런 식의 부분들을 되게 많이 물어보는 모의고사여가지고 난이도가 엄청 높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지금 이제 그 각각 사이트에서 발표하고 있는 등급컷을 보니까 대충 한 41점에서 40점 사이로 그러니까 생활관리의 수능 치고는 역대급으로 어려운 난이도였다는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더라도 사실은 논리에 대한 딥한 이해라든지 독해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되게 테스트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사실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선지도 열심히 외우고 그 안에 있는 논리도 열심히 습득하려고 노력하고 그랬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모의고사가 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설을 한번 해볼 건데요. 사실 여기서 제시문들이 새롭게 등장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내년에 수능을 치르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제시문들 그리고 선지들의 기반에 숨겨져 있는 논리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긴장하시고 모든 걸 다 이해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제일 좋겠어요.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윤리학의 분류랑 관련된 문제죠. 윤리학은 좋음, 옳음과 같은 도덕적 용어들의 의미 분석. 여러분 사실상 끝났죠? 메타 윤리학입니다.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논리적 분석에 주된 관심을 둔다라고 얘기하는 건 메타 윤리학 맞고요. 윤리학은 도덕 이론과 원리를 적용을 해가지고 물론 이론을 기반으로 하긴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해결 방안을 제공하는 데 주된 관심을 둔다라고 얘기하면 실천규범 윤리학 되겠습니다. 1번부터 메타윤리학, 다양한 문화권의 관행을 가치 중립적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이거 기술윤리학이죠. 그렇죠? 이런 문화권에는 이런 관행들이 있더라. 도덕적 관습들이 있더라. 인과관계는 이렇게 되더라. 이런 걸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경험적으로 가치 중립적으로 서술하는 거 기술윤리학. 2번 메타윤리학, 마땅히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목적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규범윤리학이죠. 정확히는 이론규범윤리학이 주로 많이 하는 거고 실천규범윤리학도 안 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규범윤리학이라는 게 당위적으로 바람직한 삶의 목표, 바람직한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 행동인지에 대해서 규정할 수 있는 규범을 만들고 이런 입장이죠. 3번 실천규범윤리학, 도덕 이론에 사용되는 명제의 논리적 구조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거 메타윤리학이고요. 명제의 논리적 구조를 검토 이렇게 얘기하면 논리적인 분석에 좀 더 집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메타윤리학이라고 보셔야 되고 4번 실천규범윤리학 현실의 도덕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모색하는 거예요. 이 문제 자체는 되게 쉽습니다. 그렇죠? 현실의 구체적인 도덕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법,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실천규범윤리학이 주로 핵심 과제로 삼는 것. 5번 가나 모든 사람에게 보편타당한 도덕 규범을 제시하는 것. 요거는 이제 이론규범윤리학에 가깝고요. 사실 실천규범윤리학도 요거를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메타윤리학은 확실히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5번 선지는 틀리게 돼서 정답은 4번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2번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됐을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걸 독해를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충분히 틀릴 수 있는 내용이고 핵심 쟁점을 찾는 거기 때문에 잘 찾으셔야 됐었을 겁니다. 사실 독해 문제라는 게 그전에 생윤에서는 거의 꽁으로 주는 문제 같은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난이도가 엄청 올라갔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이 문제부터 벌써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하고 막 2분씩 3분씩 잡아먹고 이런 친구들이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잘 읽어봅시다. 생명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뇌자극과 약물을 통해 인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고 인간의 이타심을 향상시키는 강화도 가능해졌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까지 문제로 아예 안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뭔가 어떤 뇌 자극이나 약물 같은 어떤 화학적인 치료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인간의 도덕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실험도 가능해졌다. 혹은 그런 약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막 어떤 약물을 먹으면 갑자기 착해지는 거야 사람이. 막 다른 사람을 위하게 되고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사람도 당신의 입장에서 공감을 갑자기 할 수 있게 됐어. 약간 그런 느낌의 약물이란 게 개발되고 있다는 거지. 동의합니다. 인간의 이타심을 인위적 조작으로 강화함으로써 사회 이익에 기여하는 도덕적 행동도 증가시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뭐 공리주의라면 공리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사회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도덕적 행동 그런 것도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물론 이타심 강화에 의해 사회 이익에 기여하는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하는 거는 맞아.
사회에 좀 더 친화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런 행동들을 약물을 통해서 많이 올려줄 수 있는 건 맞는데 하지만부터가 조금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이 사람이랑 본격적으로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한 행동은 자극에 의한 타율적 반응일 뿐 도덕적 행동은 아니다라고 딱 찍어줬고요. 바로 아래에서 이타심 강화로 인해 증가한 친사회적 행동이 자극에 의한 타율적 반응인 것까지는 인정하는데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회 이익을 증진함으로 그러한 행동도 도덕적 행동으로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대립각이 만들어지고 있죠. 딱 이 부분에서 대립각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걸 핵심 쟁점이다. 논쟁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찾아보죠. 인간 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질병 치료에 기여하는가? 여기 질병 치료할 수 있다 그랬는데 동의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위에 있는 내용을 다 동의한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건 둘 다 맞는 내용이라서 둘 다 인정하는 내용이라서 틀린 선지되고 강화에 의한 인간의 친사회적 행동은 도덕적 행동인가? 이거지. 여기 보면은 이타심 강화에 의해 가지고 친사회적으로 행동하는 거 그거 도덕적 행동 아니야? 아니야. 결과적으로 사회 이익을 증진함으로 그렇게 약물에 의해 가지고 강화된 그런 친사회적 행동도 도덕적 행동으로 봐야 돼. 이걸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갑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 행동 아니다. 을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도덕적 행동 맞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익 증진하면 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되는 거지. 쟁점이라고 했으니까 둘이 충돌하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3번 인간의 이타심을 인위적으로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는가? 이타심을 인위적으로 향상시키는 강화 가능해졌다. 동의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도 둘 다 동의하는 내용이라서 쟁점이 될 수 없고요. 4번 강화에 의한 인간의 친사회적 행동은 사회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가? 사회이익에 기여하는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해. 사회이익에 기여하는 도덕적 행동이 증가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둘 다 마찬가지니까 이거 틀린 얘기. 강화에 의한 인간의 친사회적 행동은 자극에 의한 타율적 반응인가? 자극에 의한 타율적 반응일 뿐 이렇게 얘기했고 자극에 의한 타율적 반응인 거는 인정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둘 다 동의하는 내용이라서 이건 틀린 선지가 되겠죠. 사실 꼼꼼히 읽지 않고 대충 읽으면 여기서 살짝 헷갈릴 수 있지만 잘 읽어보면 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또 아니기는 했죠. 어쨌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마 이 문제 보면서 멘탈이 나간 친구들이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스 옷을 입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이거 그리스 서산가잖아. 수염 막 덥수룩하게 기르고 이 천 쪼가리로 만든 옷 같은 거 입고 있고 그러니까 플라톤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친구들이 꽤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평가원이 좀 작정을 했다고 느껴지는 게 이걸 플라톤이라고 생각한 친구들을 위해서 1번 선지를 또 마련해 줬어요. 대충 보고 이거 플라톤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으면 플라톤이 악한 인간의 성품을 묘사하지 마라. 기본적으로 악인에 대해 가지고 그걸 있는 그대로 묘사를 해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젊은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마라라고 얘기한 사상가가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이걸 플라톤이라고 보면 1번을 고르게 됐을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거든. 근데 잘 읽어보잖아. 이거 플라톤이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야. 이건 사실 아리스토텔레스고요. 플라톤의 제자인. 사실 그래서 쌤이 그전부터 커리큘럼에서 꾸준히 얘기했던 게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상가가 나오거나 아니면 알고는 있지만 그런 입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약간 변두리에 있는 사상가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항상 그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긴 한데 이 제시문에 완전히 새로운 내용 같은 게 나와 있으면 심지어 이걸 플라톤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일단은 제시문이 더 우선인 거였어요. 제시문 독해가 정말 중요해지는 수능이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어떤 출제 유형이 계속 이어질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수능이든 6월, 9월이든 뭐 평가원 모의고사든 기본적으로는 다 항상 독해를 해낸다. 일단은 제시문에 대해 가지고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나서 그걸 기반으로 먼저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약간 추상적으로 있거나 틀릴 수도 있는 그런 기억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힌트를 주는 그런 문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읽어보죠. 시인은 행위하는 인간을 모방해. 원래 시인이라는 사람들이 모방하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행위하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선인이거나 악인이야. 인간이 거의 언제나 이 두 가지 범주에 속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덕과 부덕에 의해서 구별되기 때문에 덕이 있는 인간이거나 아니면 덕이 없는 인간이거나 선인이거나 악인이거나 결국은 인간을 모방해야 되는 게 시인이라면은 그 선인을 모방하게 될 수도 악인을 모방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모방된 인간은 필연적으로 우리 이상의 선인일 수도 있고 우리 이하의 악인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와 동등한 인간이야. 기본적으로 우리는 인간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선인을 모방하게 될 수도 있고 악인을 모방하게 될 수도 있어. 희극이라는 건 실제 이하의 악인을 모방하고 비극이라는 건 실제 이상의 선인을 재현을 해.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은 시인의 임무는 실제 일어난 일보다는 일어날 법한 일을 이야기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걸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인간을 모방하고 있구나. 그리고 선인도 악인도 모방의 대상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까지 끄집어내야 되고 실제 일어난 현실의 일을 그냥 그대로 묘사하는 게 아니라 일어날 법한 일을 묘사해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이걸 읽는 독자들을 납득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하고 있다까지만 기억을 하시고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걸 플라톤이라고 생각했었어도 제시문 내용이 뭔가 내가 그전까지 읽어봤던 내용이랑 다르네. 왜냐면 이거는 기출 제시문이든 수특수한 제시문이든 사실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제시문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일단 읽는 거에 집중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한번 풀어보고 만약에 그래도 모르겠으면은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끄집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됐었어요.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대충 끄집어낸다고 해가지고 풀리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독해 위주로 풀어내야 됐었습니다. 1번 예술가는 악한 인간의 성품을 묘사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은 없어. 그건 플라톤의 입장이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은 아닌 거야. 희극 같은 건 실제 이하의 악인을 재현하기 때문에 실제 현실에 있는 인간을 묘사하기보다는 결국 일어날 법한 일들을 창조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어쨌든 악한 인간의 성품을 묘사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 희극이라는 건 원래 실제 이하의 악인을 묘사하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번 예술 작품 속의 인물에 대한 도덕적 구분은 불가능하다. 딱히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악인이거나 선인이거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묘사하고 있는 악인이든 선인이든 그거에 대한 선악의 구분은 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불가능하지 않고요. 3번 예술작품 속 인물이 현실의 인간과 유사할 수는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일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리고 선인과 악인이든 어쨌든 우리와 동등한 인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현실의 인간과 유사할 수 없는 건 아니죠. 현실의 인간과 유사하다고 봐야죠. 우리와 동등한 인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고요. 4번 예술가는 인간의 유덕함을 작품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선인을 묘사해도 된다. 특히 비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선인이라는 사람들은 유덕한 사람들일 거란 말이죠. 부덕한 사람들이 악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선인들을 묘사하는 인간의 유덕함을 작품 소재로 삼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5번 예술가가 개연성 없는 서사를 창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어날 법한 일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근데 일어날 법하다는 이 표현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개연성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나요? 일어날 법하다라는 거거든. 개연이라는 게 그럴 가능성이 꽤 높겠군이라고 생각하는 걸 표현한 단어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일어날 법한이라는 표현이 개연적인 일을 이라고 해석이 가능한 것이고 이거 약간 언어 능력이 필요한 거지. 개연성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되게 그러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법한 일들, 그런 개연성이 높은 일들을 이야기하는 데 예술의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지가 않죠. 개연성 없는 서사를 창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죠. 개연성 있는 서사를 창작해야지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사상가의 얘기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인지 플라톤인지 사실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철저하게 독해 문제에 해당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항상 제시문을 꼼꼼히 읽고 푸는 습관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생윤 같은 경우에는 이 제시문을 좀 더 빨리 독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고 사실은 국어랑 약간 유사한 방향으로 전개가 된 느낌도 좀 있었어요. 이 이후에도 꽤 어려운 독해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입니다. 4번 갑을 사상가들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태초에 무언가가 섞이고 변하여 기를 얻었고 기가 변해서 형체를 가지고 형체가 변해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변해서 죽음에 이르고 핵심은 기적이죠. 기라는 게 변해서 형체를 가지고 형체가 변해서 생명을 얻고 생명이 변해서 죽고 생명이라는 건 기가 모인 것이고 죽음이라는 건 기가 흩어지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도가의 입장을 늙음, 노화, 병듦, 병과, 죽음, 사를 떨쳐내지 못하게 되는 것은 세 가지의 법을 끊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로병사라는 것을 제대로 떨쳐내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집착 때문이다라고 지금 불교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법이라는 걸 끊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의 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탐진치에 해당되는 세 가지가 탐진치 우리가 흔히 삼독이라고 부르는 개념이죠. 마음 안에 있는 세 가지의 독을 끊지 못해가지고 무언가에 계속 집착하게 되고 열받게 되고 탐욕스럽게 되고 어리석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생로병사의 윤회를 끊지 못하고 있는 거야. 생로병사라는 것은 결국은 고통인데 이게 계속 반복되게 만드는 게 윤회굴례라는 개념이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탐진치를 제거하고 집착에서부터 해방돼가지고 해탈의 경지로 나아가면 열반할 수 있다. 윤회굴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불교의 기본적인 논리인데 그런 것들을 떨쳐내지 못하게 되는 이유, 다른 말로 윤회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이유는 결국은 삼독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불교의 입장. 1번 도가 죽음은 기가 흩어진 것이므로 운명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도가는 운명이라는 개념을 강조하고요. 이 삶과 죽음의 순환이라는 개념은 운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하거나 혹은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죽음은 기가 흩어진 것이므로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 게 맞겠죠. 원래 기라는 게 계속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세상의 이치야.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가가 보통 운명이라고 얘기하면 그 운명이란 건 도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이미 정해져 있는 미래.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2번 도가 죽음 앞에 두려움 없이 초연해야 일륜의 도를 완성할 수 있다. 여기서 많이들 나가셨을 텐데 죽음 앞에 두려움 없이 초연해야 된다까지는 도가 입장이 맞습니다만 왜냐면 죽음이란 건 자연의 순환일 뿐이거든.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그리고 밤과 낮의 순환처럼 그냥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도의 원리 앞에서 자꾸 두려워하지 말고 살짝 초월해가지고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막 굳이 슬퍼할 필요도 없고 너무 뭐 기뻐할 필요도 없고 그냥 초연하게 받아들여야 이 정도 얘기는 도가가 맨날 하는 얘기가 맞는데 일륜의 도를 완성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틀린 거였어요. 이 일륜의 도라고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생활과 원리에서 이미 일륜이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성과 사랑 파트에서 유교가 성과 사랑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일륜이라는 개념, 가족이라는 개념에 대해 얘기할 때 일륜이라는 게 나오거든. 성과 사랑과 가족 파트인데 정확히는 그 소단원 제목이 그 가족 파트에서 유교가 일륜이라는 개념을 얘기하고 천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죠. 천륜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하늘에 의해서 부여된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도리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혈연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도리.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천륜이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뭐 형제 간의 관계가 천륜이고 친척 간의 관계가 천륜이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사실 부부 간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천륜은 아니다. 부부는 혈연으로 이어진 사이는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부부 간의 관계는 일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인간의 모든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도리들을 일륜이라고 얘기하는 건 유교만의 표현이란 말이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가 입장에서 일륜의 도를 완성한다라는 표현이 틀리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도를 완성한다라는 표현도 사실 도가 입장에서는 틀린 표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도가 입장에선 현실에서 도를 내가 실현한다라고 얘기하지. 도라는 거는 세상에 처음부터 있었던 자연 전체의 이치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거에 개입해가지고 그걸 더 발전시키거나 완성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해. 도라는 건 원래 무한하고 끝이 없고 처음부터 항상 있었고 끝까지도 항상 기본적으로 시작과 끝이 아예 없는 그냥 무한한 것 그 자체, 자연의 상수 그 자체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인간의 힘으로 완성한다라는 표현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륜이라는 게 유교 입장에서 주로 많이 쓰는 표현이라는 거, 인간 간에 지켜야 될 인위적인 규범들을 얘기하는 개념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유교 파트에서 공부를 하면서 어느 정도 기억을 해두신 친구들이라면 이거 유교가 잘 쓰는다는데 도가는 안 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법하고요. 도를 완성한다는 표현까지만 봐도 죽음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초연하면은 내가 도를 완성할 수 있냐? 도라는 건 내가 완성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지. 도는 원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었으면은 이걸 맞출 수 있었을 거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되게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생활 관련해서 개념 같은 걸 공부하면서도 단어 하나하나 좀 꼼꼼히 봐둘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불교. 죽음의 참모습을 자각하며 업을 짓지 않고 윤회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죽음의 참모습을 자각하는 게 일종의 해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죽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연기에 따라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우리가 삶이라는 걸 얻게 됐으면 연기에 따라 가지고 죽음이라는 건 반드시 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죽음의 참모습을 진정으로 자각하는 것을 해탈이라고 사실상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해탈이 되면은 업을 짓지 않고까지도 다 맞는 말이야. 죽음의 참모습을 자각하면 업을 짓지 않을 수 있다. 그럼 윤회를 안 하는 거지. 쌤이 이건 정말 많이 얘기했죠. 기본적으로 업이라는 것은 윤회의 원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선업이든 악업이든 상관없이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은 기본적으로 집착에 의거해가지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업을 짓는 순간 윤회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해탈을 해가지고 업을 짓지 않고 혹은 업을 소멸시켜가지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경지로 가는 것이 진정한 열반인 거지 윤회하게 된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4번 불교.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삶과 죽음의 의존관계를 부정해야 된다. 절대요.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해탈을 해야 되거든요. 해탈을 하려면 삶과 죽음의 의존관계를 인정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 삶과 죽음의 의존관계라는 것도 결국은 연기, 세상 모든 것들이 이어져 있다. 모든 개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의 원인과 결과가 된다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의존관계는 부정할 수 없는 것. 불교 입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5번 도가 불교. 도를 얻음으로써 생사의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도가 입장에서 아마 좀 헷갈렸을 거야. 불교 입장에선 그렇게까지 안 헷갈렸을 것 같거든. 기본적으로 유불도가 다 도를 추구한다라는 얘기는 쌤이 정말 많이 했고요. 사실 불교 입장에서 도를 얻는다는 얘기는 해탈. 도가의 입장에서 도를 얻는다는 얘기는 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거, 도의 관점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 무위자연 뭐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건데 도를 얻음으로써 생사의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건 불교 입장에서 꽤 당연한 얘기거든요. 여러분들도 사실 알고 있었겠지만 도를 얻음으로써 다른 말로 해탈을 해가지고 생사의 얽매임, 다른 말로 불교 관점에서는 윤회, 이 삶과 죽음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는 불교 입장에서 맞는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거고 도가 입장에서는 이게 생사의 얽매임에서 벗어난다라는 얘기가 생과 사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막 불교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도를 얻어도 사람은 죽지. 도가 입장에서는. 근데 생사의 얽매임이란 개념은 마음의 얽매임을 얘기하는 거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사실 불교 입장에서도 그렇게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불교 입장에서는 더 이상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열반의 경지로 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제대로 된 해탈을 함을 통해 가지고 삶과 죽음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는 표현이란 말이죠.
집착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도가 입장에서도 맞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생사의 얽매임에서 벗어난다. 얽매임이라는 게 결국 마음의 얽매임. 그것에 자꾸 집착하는 거. 계속 살아있고 싶어. 아니면 죽기 싫어. 이런 마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을 해주실 수 있었던 거고 그렇게 되면은 5번이 정답이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해석하는 게 좀 어려웠을 건 인정해. 그래서 제시문을 열심히 봐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 문장이 실제로 기출 문제들 제시문에 잘 찾아보면은 나와 있는 표현들이거든. 생사에 얽매이지 않는 태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꾸준히 기출이나 수특 수학 같아서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주셨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종교적 인간, 뭐 비종교적 인간 이런 얘기 나오면 엘리아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종교적 인간에게 자연은 결코 단순한 자연이 아니다. 이 얘기 쌤이 정말 많이 했던 거죠. 그렇죠? 종교적 인간은 사실 자연 전체를 성현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도 한다고. 그것은 항상 종교적 의미로 충만해 있거든. 왜냐하면 우주는 신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결국 성스러운 존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속적인 자연을 창조했잖아. 그 성스러운 존재가 창조한 이 자연 속에서 우리는 항상 성스러운 존재의 성현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엘리아드 입장이고 사실 종교적 인간의 굉장히 높은 정신성의 단계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걸 보면서도 아 이게 성이 드러나는 현상이구나. 이 세상을 신이 창조해가지고 저렇게 나뭇잎이 때가 되면 떨어지고 또 어느 순간 되면 또 다시 꽃이 자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구나. 이 정도의 정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맥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세계는 신의 손으로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성스러움은 가득 차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종교적 인간이 되는 거지. 이상적인 인간이지. 이는 예를 들면 신의 현존에 의해서 정화된 장소나 사물에 머무르는 것과 같이 신들과 직접 교류하는 신성성만은 아니야. 신의 현존에 의해서 정화된 장소나 사물에 머무르는 경우 신의 현존에서 정화된 장소나 사물 이런 것들이 흔히 뭐 교회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런 제의식이 이루어지는 성스러운 장소 우리 인간들이 보통 성스럽다고 얘기하는 뭐 교회라든지 재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신들과 직접 교류하는 신성성만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죠. 사실 여기서 거의 여기 나와 있는 신과 직접 교류함으로써만 성스러움을 느낀다. 이 얘기가 바로 틀린 선지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신들과 꼭 직접적으로 사실상 신을 만나는 공간, 교회 뭐 이런 공간에서만 우리가 성스러움을 느끼는 게 아닌 거야. 그냥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도 언제든지 신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제대로 된 종교적 인간의 경지라는 거지. 신들은 세계의 구조와 우주적 현상의 구조 그 자체 안에서 다양한 성의 양태를 현한다. 현실에 구현한다. 이 정도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세계의 구조와 우주적 현상의 구조 그 자체 속에서 다양한 성의 양태,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죠. 개구리가 갑자기 두 발로 일어나서 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쳐가지고 나의 적을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뜬금없이 가만히 있던 나무가 불에 타면서 그 안에서 신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도 그렇고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기적들 뭐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그런 수많은 기적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굉장히 다양한 양태로 모양과 형태로 성이라는 게 현현되고 있는 성현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고 엘리아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1번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자연과 세계가 초월적 신 그 자체는 아니지. 신 자체는 아니지. 초월적 신이라는 존재는 질적으로 완전 높은 수준이라서 걔는 세속적인 세상이랑 따로 있고 이 신이라는 친구가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자연물 혹은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세속적인 세계 이건 다 속이야. 속이라고 속. 이 세속적인 것에 아무리 성스러움이 드러난다고 해도 얘가 그냥 신이 되진 않는 거예요. 신의 일종의 도구인 거죠.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는. 2번 인간의 노력 없이는 세계 안에 성스러움이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의 노력이 없어도 세계 안에 성스러움은 존재해. 이건 상수야. 기본적으로 세상 속에는 성스러움이라는 게 있고 그 성스러움이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는 성현이 나타나고 그건 인간의 노력이랑 상관없이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신이 창조한 세계는 실제하지 않지만 일정한 구조를 지닌다. 신이 창조한 세계는 실제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세계야. 그 엘리아드가 보통 세계나 자연 이렇게 표현하면 그건 세속적인 세상.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땅,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뭐 펜이든 카메라든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세계예요. 이 세계, 세속적인 세계. 이건 실제로 존재하죠. 당연히 신이 만든 것으로서. 일정한 구조를 지닌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면 틀리기 때문에 X. 4번 종교적 인간은 신과 직접 교류함으로써만 성스러움을 느낀다. 여기 보면은 신들과 직접 교류하는 신성성만은 아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꼭 신이랑 직접 교류를 하지 않아도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걸 보면서도 신성성을 느끼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직접 교류함으로써만 성스러움을 느낀다. 틀린 얘기고. 5번 종교적 인간은 세속적 공간에서도 성스러움을 체험할 수 있다. 그지 그 얘기지.
신성한 공간이라는 게 있잖아. 교회 같은 그런 공간에서도 당연히 성스러움을 체험할 수 있지만 세속적인 공간 속에서도 자연이란 게 결코 단순한 자연이 아니고 항상 종교적 의미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신이 창조한 이것들, 신의 성스러움을 느낀다.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다라고 엘리아드가 주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6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나스거든요. 찾아내는 건 별로 어렵지 않죠. 막 책임 강조하는 것도 그렇고 현대 기술에 대해 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현대 기술은 지구 전역을 뒤덮어 가지고 지구 전역에 어마어마한 결과를 미치고 있고 그게 미래에도 영향을 엄청 많이 미쳐가지고 미래 세대 인류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래서 요나스가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야? 우리가 힘이 그만큼 세졌다. 현대 과학 기술이라는 게 너무너무 강력해져가지고 지구 전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니까 우리의 권력이 너무 세져서 권력이 세지면 뭐도 세져. 책임도 세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 책임에 근거하게 걸맞게 이 미래 세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연 전체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겠죠. 특히 주목할 것은 미래 지구와 관련된 문제가 우리의 일상적이고 실천적인 결단을 촉구한다는 거. 그러니까 미래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잖아요. 인간 종이라는 게 멸망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상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우리가 여러 가지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우린 지금부터 책임을 져야 된다. 미래 세대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윤리, 다른 말로 책임 윤리를 요청한다는 사실이다. 책임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사태를 준비하기 위해서 인간의 힘이 세져가지고 책임이 더 많아진 그런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마련된 윤리적인 범주, 훨씬 더 넓은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 요나스가 만든 책임 윤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기억, 일상적 관계에서는 호혜적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죠. 요나스가 말하는 비호혜적 책임, 일반적 책임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 그거 어디 적용되는 거야? 미래 세대에 일방적으로 비호혜적으로 책임을 가지는 거고 우리가 자연, 동물, 식물, 무생물, 자연 전체, 생태계 전체에 대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지. 왜냐면 우리만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현 세대 인류만. 미래 세대는 아직 안 태어났고 자연의 이성적 능력이 없으니까 사태를 해결할 능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친구들한테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고 비호혜적으로 책임을 지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끼리는 당연히 호혜적으로 책임을 져야지. 일상적인 인간관계, 현 세대 인간들끼리 그냥 돈 빌려주고 밥 같이 먹고 엠빵하고 뭐 서로 거짓말했으니까 책임지고 뭐 결혼하고 이런 관계에선 당연히 서로 책임을 져야 되는 호혜적인 책임이 성립되는 상황이죠. 이건 되게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비호혜적 책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약간 공부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비호혜적 책임과 일반적 책임이 적용된다고 요나스가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면 이걸 틀릴 수는 없죠. 니은 인간의 책임 범위는 지구 생태계 전체를 포함한다. 당연한 얘기 그지? 인간의 책임이라는 게 지구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니까 거기까지 책임이 가야 된다. 디귿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의무는 인간에 대한 책임을 함축한다라고 하는데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의 의무가 있단 말이야. 당연히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 이유 중에 뭐가 있어요? 인간은 자연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있단 말이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인간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존재론적 책임을 가진다라고 요나스가 엄청 강하게 얘기를 하죠. 정업명령에 기반한 책임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이에요. 우리 인간종이 절대로 멸종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세대가 멸종해서도 안 되지만 동시에 인간다운 삶의 질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랑 관련한 책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의 의무를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인간이 멸종하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의무가 인간에 대한 책임을 함축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연에 대해서 인간의 의무를 지키기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디귿선지 맞는 얘기고. 리을 선한 결과가 예견되는 기술만이 도덕적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한 결과가 예견되는 기술은 도덕적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한 결과가 예견된다고 해도 그 기술이란 게 궁극적으로 이 예측을 벗어나가지고 어떤 결과를 볼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검토 대상에 당연히 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선한 결과가 지금 좀 예견된다고 해가지고 얘가 항상 선한 결과를 만든다고 볼 수도 없고 심지어 선한 결과가 있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완벽하게 판단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모든 기술을 다 책임의 범주 안에 넣어야 돼. 우리가 가능하면 도덕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책임 범위 안에 모든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걸 제외한다라는 표현을 맞지가 않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서 정답 3번으로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7번입니다. 가의 주장을 나그림으로 나타낼 때 기억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반론 찾아야 되는 거죠.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일자리를 축소시킴으로 법으로 규제해야 된다. 대전제 결론 문제입니다. 사실 소전제 같은 경우에 금방 찾아낼 수 있다고 쌤이 많이 얘기했어요.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 여기 중복되는 거 날려버리고요. 뒤에 있는 걸 앞으로. 앞에 있는 걸 뒤로.
이렇게 보내주면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일자리를 축소시키는 기술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축소시키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선지를 골라야 될 거고요. 인간 노동에 대한 기업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건 반론이 아니니까 탈락. 직업을 통한 인간의 자아실현 기회를 박탈하는 것도 반론이 아니니까 탈락. 인공지능 기술로 인간 노동이 필요한 직종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게 인간의 일자리를 축소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서 인간 노동이 필요한 직종이 오히려 증가할 거기 때문에 인간의 일자리를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확장시킬 것이다. 더 증가시킬 것이다. 이런 식으로 봐주는 입장이 3번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반론의 근거로 적절합니다. 4번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 노동 대부분을 자동화 기기로 대체할 수 있다. 인간 노동 대부분을 자동화 기기로 대체하는 것도 역시 인간의 일자리를 축소시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반론이 아니라서 탈락. 5번 좀 헷갈렸을 수 있는데 인공지능 기술로 일자리는 줄어들어도 최소한의 인간 노동은 필요하다. 이것도 반론 같은데? 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건 반론이 아니죠. 왜냐면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일자리를 축소시킨다까지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기억에서. 그러면 인공지능 기술로 일자리는 줄어든다라는 얘기를 해버리는 순간 이건 더 이상 반론이 아니게 되죠. 그냥 요 말은 맞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인간 노동은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하게 기억에 대한 반론의 근거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X라고 잡아줘요. 만약에 이게 정확한 반론이 된다면은 인공지능 기술로 인간의 일자리가 축소되어 가지고 인간 노동이 필요한 일자리 자체가 없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야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데 그래도 인간 노동은 필요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반론이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그냥 딱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게 인간의 일자리를 축소시킨다까지만 얘기했으니까 축소시킨다라는 거에 동의해버리는 순간 이걸 반론한다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신은 우리들 각자가 인생의 온갖 활동을 하는 가운데 일단 신 얘기하고 시작합니다. 각자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존중할 것을 명한다. 그 각자의 부르심이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 불립니다. 이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미션을 내렸어. 각자에게 신의 부르심이라는 게 있어. 쌤 같은 경우에는 강사를 하고 있는 게 신의 부르심이고 뭐 어떤 사람에게는 PD가 부르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작가가 부르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뭐 대통령이 부르심일 수 있고 뭐 그런 거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 칼뱅이고 그리고 누구도 경솔하게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종류의 생활 양식을 결국 소명이라고 이름 붙인 거니까 칼뱅 이렇게 되겠습니다. 칼뱅. 을 선왕은 사람들 사이의 다툼으로 인한 혼란을 싫어했기 때문에 선왕이 예를 제정했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 끝난 거죠. 그렇죠? 순자입니다. 얘가 없어지면은 세상에 분별이 없어지고 혼란이 발생하고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사람들의 본성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구별이나 분별할 만한 기준이 없으면 안 돼. 그러면 미친 듯이 막 싸우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순자인 거고 선왕이 예를 제정했다. 이거 순자의 시그니처 표현이라고 쌤이 몇 번이나 많이 강조를 했었죠. 그리하여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도 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공급해가지고 말하자면 직업을 주는 거야. 이 예라는 걸 통해가지고 너한테는 이런 직업, 너한테는 이런 직업이 적성에 맞으니까 이걸 하도록 해 라고 딱 정해져가지고 이 예라는 걸 통해가지고 사람들이 밥 벌어먹고 살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욕망을 충족하고 그들이 원하는 걸 공급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 동시에 예라는 거는 이 욕망이라는 걸 적절하게 억제해주기도 합니다. 이 과한 욕망을 가지고 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예라는 분별의 기준을 통해가지고 약간 억눌러주기도 하고 동시에 욕망을 적절히 충족시켜주기도 하고 그런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게 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칼뱅, 구원은 근면과 검소에 대해 주어지는 응분의 보상이다. 바로 틀렸죠. 그렇죠? 응분의 보상이다 이런 표현 때문에 헷갈리기 전에요. 구원은 근면과 검소에 대해 주어지는 보상이다라고 해버리는 순간 그냥 바로 탈락입니다. 응분의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근면하고 검소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보상으로서 구원이라는 게 주어진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구원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구원 예정설이죠. 칼뱅 같은 경우에는. 근면 성실하게 검소하게 살아가지고 직업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부를 쌓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일종의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줄 수는 있지. 난 처음부터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었구나. 처음부터 신에 의해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정해진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 정도는 하게 해줄 수 있는 거지만 근면과 검소했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어지는 보상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신이 원래는 나한테 구원 안 내려주려고 했다가 가만 보니까 이 새끼가 일을 잘하네. 너 보상, 구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기본적으로 칼뱅 입장에서는 구원이란 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니은 칼뱅 노동으로 얻은 부를 베푸는 선행은 신의 영광을 드러낸다. 노동으로 얻은 부라는 거는 결국은 신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칼뱅 입장에서는 그런 걸 베풀어 가지고 선행하는 거 그거는 세상에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지. 결국은 내가 노동을 통해 가지고 얻어낸 부라는 것도 결국은 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걸 이웃 사랑이라는 신의 1차적인 어떤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션 그걸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내가 베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신의 영광을 현실 세계에 드러내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칼뱅 입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고요. 디귿 순자 백성의 직분은 예보다 능력을 기준으로 맡겨져야 된다. 예보다라고 하면 안 되지. 능력을 기준으로 맡겨지는 거 맞는데 그 능력을 기준으로 할
이게 어떤 능력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어떤 능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직업을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줘야 될 것인가? 뭐 도에 정통하고 예에 합치하면은 소위 말하는 생산관리자, 지배층이 되고 그게 아니고 하나의 사물이나 하나의 일에만 능통하면은 생산자가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에 의해 가지고 기준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을 기준으로 맡겨지는 것 자체가 예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보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예를 기준으로 하여 또 예 속에서 규정되어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맡겨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직분, 나의 역할이라는 게 규정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리을, 칼뱅 순자, 노동을 통한 정당한 이익 추구는 권장될 수 있다. 너무 당연하지. 칼뱅 입장에서도 노동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익을 추구하는 걸 정당화시켜준 최초의 사상가라고 보통 평가받는단 말이야. 유럽에서. 그 전에 있었던 중세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노동을 통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하는 거 그런 것들은 지옥 가는 직행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칼뱅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노동을 통해 가지고 신의 소명이라는 걸 열심히 수행함을 통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신이 부여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기도 해.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무, 우리에게 내려준 미션이 너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노동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이웃 많이 도와라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돈을 추구하고 부를 쌓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고 이런 과정들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화시켜주는 게 칼뱅의 정당한 입장이란 말이지. 순자 같은 경우에도 노동을 통해서 정당한 이익 추구가 나쁜 게 아니죠. 욕망 충족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라는 걸 통해 가지고 적절한 직업을 부여해 가지고 그걸 통해서 돈 벌어라. 그래서 너의 욕망을 충족해라. 이게 나쁜 거 아니거든. 권장될 수 있는 거거든 충분히. 왜냐면 최소한의 욕망이라는 게 충족되지 않으면 인간은 당연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 리을 되겠습니다. 9번 가의 갑을병 사상가들 입장. 자연과 인간 윤리였는데 이번에 그렇게까지 어렵게 나온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성이 없는 존재자들은 단지 수단으로서의 상대적 가치만을 갖지만 누가 이성이 없는 존재자들? 그 인간 외의 존재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인간 외의 존재들 혹은 신 외의 존재들, 동물들, 식물들, 무생물 이런 애들은 단지 수단으로서 상대적 가치만, 수단적 가치만을 갖지만 칸트. 모든 이성적 존재자들은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인간들은 반드시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된다. 수단으로만 대하면 안 되고 수단으로 대하면서도 동시에 항상 목적으로 추구돼야 되는 목적적 존재이다 라고 인간을 표현하는 거 칸트의 대표적인 표현이죠. 을, 오로지 경제적 이익에 바탕을 둔 보전체계는 절망적일 정도로 편향되어 있어 대지 공동체 얘기 나오고요. 경제적 이익에 바탕을 둔 보전체계는 절망적일 정도로 편향되어 있다. 오로지란 표현도 되게 중요하지, 그치? 대지라는 것을 경제적 관점으로만 보게 되면 안 된다. 대지라는 걸 경제적 관점으로 보면서도 동시에 윤리적이고 심미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 레오폴드고 사실 대지 공동체 이런 표현 나온 순간부터 레오폴드라는 거 굉장히 많이 힌트를 준 거고 경제적 관점으로만 대지를 바라보는 상태에서 뭐 대지를 보전하겠다, 대지를 보호하겠다 그런 것들 너무너무 편향돼 있어. 궁극적으로는 그건 제대로 대지를 보존해주지 못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악한 행위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레오폴드의 입장인 거죠. 너무 인간중심주의적으로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병,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쾌고감수 능력이라고 하죠. 어떤 존재의 고통을 다른 존재의 동일한 고통과 평등하게 계산하기 위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 그렇지? 똑같은 고통이라면 평등하게 계산하고 취급해야 된단 말이야. 다른 말로 카운트해야 된다. 취급이란 단어 많이 쓰죠, 그렇죠? 취급. 싱어입니다, 싱어. 나의 100의 고통이 있고 우리 집에 포항집에 있는 고양이 삼돌이의 호박이의 고통이 100이라면 그 고통은 똑같이 계산되고 카운트 돼가지고 공리를 계산하는데 쓰여야 돼. 인간의 고통이라고 해가지고 곱하기 2를 해가지고 200으로 치고 동물의 고통은 막 절반으로 줄여가지고 50으로 치고 그러면 안 돼. 고양이의 100의 고통이든 인간의 100의 고통이든 똑같은 고통이야. 그러니까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싱어 입장이죠. 싱어. A. 칸트만의 입장. 도덕적 행위 주체성은 도덕적 지위 결정의 유일한 요인이다. 도덕적 행위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예요? 현실 속에서. 인간뿐이죠. 인간뿐입니다. 신이라는 추상적인 존재 제외하면 그냥 인간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도덕적 지위 결정의 유일한 요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칸트 입장에서만 동의할 수 있는 얘기 맞지, 그죠? 칸트 같은 경우엔 도덕적 행위의 주체로서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 레오폴드나 싱어는 꼭 도덕적 행위의 주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싱어는 쾌고감수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레오폴드는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칸트만 주장한 얘기가 맞고요. 니은 B. 싱어만의 입장. 동물의 고통에 대한 동정심은 도덕적 의무에 어긋나지 않는다. 사실 동물의 고통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지는 게 도덕적 의무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제일 강하게 주장한 사람이 사실은 여기서 누구야? 칸트지. 사실은 간접적 의무 바로 떠올려야 되죠. 그렇죠? 이건 칸트가 동의한 얘기이기 때문에. 동물의 고통에 대해 가지고 동정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그 동정심이라는 건 절대 도덕적 의무에 어긋나지 않아. 다만 그건 동물에 대한 직접적 의무가 아니고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직접적 의무고 그래서 동물과 관련해 가지고 동물의 고통에 동정심을 느끼면 궁극적으로는 동정심 같은 게 보존돼서 나의 도덕성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실천하는 것이기도 하다. 동정심을 가지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칸트의 간접적 의무. 디귿 C.
레오폴드랑 싱어, 칸트 빼고 쾌고감수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에 대한 종차별주의는 부당하다. 싱어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하고요. 그렇죠? 종차별주의 하지 마. 특히 쾌고감수 능력이 있으면 절대 종차별주의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입장이고 레오폴드 같은 경우에 쾌고감수 능력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생명이 있다는 뜻이잖아. 생명이 아니라면 당연히 쾌고감수 능력이 있을 리가 아니니까. 있을 리가 없으니까. 레오폴드 입장에선 쾌고감수 능력이 있으면 생명입니다. 그럼 생명은 그리고 생명 공동체, 거대한 대지의 구성원이에요. 모든 존재에 대한 종차별주의 부당하다? 레오폴드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칸트는 당연히 아니고요. 쾌고감수 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동물에 대해서 인간이랑 종차별주의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자고 인간이랑 동물은 명확하게 차별해야 되는 대상이 맞으니까. 레일 D 모두의 공통점. 자연물을 파괴하려는 인간의 기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칸트 입장에서 됩니다. 왜 돼요? 자연물이라는 걸 파괴해도 우리의 동정심이나 감수성을 훼손하지 않을 정도까지만 파괴하면 괜찮단 말이야. 예를 들면 소 같은 애들 죽여도 된단 말이야. 우리가 먹여도 된단 말이야. 왜냐면 소 같은 경우에는 수단으로만 돼야 되는 상대적인 가치만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걔네를 활용해가지고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도 우리가 먹든 상관없단 말이야. 다만 소라는 존재를 너무 과도하게 학대하지 말란 얘기지. 그렇게 하면 인간의 동정심이나 감수성이 훼손돼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니까. 어쨌든 칸트 입장에서 자연물, 뭐 자연 속에 있는 생명이라든지 무생물이라든지 그런 걸 파괴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 잔혹하게 파괴하지 말라. 너무 과도하게 파괴해가지고 나의 동정심이나 감수성이 훼손되게까지만 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칸트 입장에서 허용되고요. 레오폴드 입장에서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자연물을 파괴하는 인간 행위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어요. 왜냐면 레오폴드는 대지든 대지 속에 있는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이든 우리가 자원으로 간주하고 우리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봤거든. 다만 생명 공동체의 안정성이랑 통합성이랑 아름다움만 훼손하지 않으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연 공동체, 생명 공동체 전체의 안정성을 파괴하지 않는 선 아니라면은 그것까지 가지면 않는다면은 우리가 자연 속에 있는 일부 것들을 조금 파괴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레오폴드 입장에서 그런 얘기도 하지. 사슴 사냥 같은 거. 사슴들이 너무 숫자가 불어나. 그래서 사슴들이 막 생명 공동체를 파괴하고 다녀. 풀 같은 거 다 뜯어먹어버려. 그래서 생명 공동체가 막 위태위태해져.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슴들을 파괴할 수 있죠. 사슴들을 죽여가지고 우리가 사라진 늑대의 역할을 대신해가지고 생명 공동체의 균형을 대신 잡아줄 수도 있다. 일종의 조정자로서 이런 얘기도 하긴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레오폴드 입장에서 자연물을 파괴하는 인간 행위가 허용되는 경우가 없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물론 과도하게 파괴하면 안 돼. 절대로 생명 공동체의 안정성을 파괴하고 훼손하면 안 되지만 그 선을 넘지 않는다면 자연물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싱어 입장에서는 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파괴할 수도 있겠지. 당연히.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연 속에 존재하는 모든 쾌고감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의 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가지고 자연 속에 있는 뭐 무생물이라든지 이런 애들 좀 파괴해도 혹은 공리가 궁극적으로 증진된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 과정에서 사실 일부 친구들의 희생이 좀 있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예를 들면 인간이 조금 고통을 느껴도 동물들에게 압도적인 이득을 줄 수 있다면 그거 인정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인간을 대상으로가 아니라 모든 다른 존재를 대상으로도 쾌고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를 파괴하는 그런 상황이라도 궁극적으로는 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허용될 수 있다는 게 싱어 입장이기 때문에 이건 셋 다 동의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답은 4번 기억, 디귿, 리을이 되겠네요. 10번. 이게 꽤 많이 어려웠고 실제로도 오답률이 꽤 높은 문제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갑, 자연은 신이 세계를 창조하여 다스리는 기회이다. 신이라는 존재가 나왔으니까 뭐 칼뱅인가? 일단 좀 더 읽어보라고. 신은 세상을 창조해가지고 이 자연이라는 기회라는 걸 통해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 이 자연을 인간의 기회로 모방해가지고 마치 신이 세상을 창조했듯이 인간도 뭔가를 창조할 수 있어. 그게 뭐냐면 인공적 인격이라는 걸 창조할 수 있다고.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 국가라고 불리는 위대한 리바이어던이라는 걸 창조할 수 있다. 리바이어던이라는 단어 들으면 바로 나와야죠. 왜냐면 리바이어던이라는 게 이 사람 책 제목이니까. 홉스. 사회계약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인위적인 인격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 리바이어던 다른 말로 국가, 그걸 대표한 사람이 절대군주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홉스. 사람들이 사회에 들어가는 목적은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는 것이며 재산 향유하는 걸 되게 강조하고 있다. 쌤이 로크라고 한 100번 얘기했죠. 그렇죠? 제시문 속에서 유독 재산 향유, 재산권 보호를 강조한다. 로크입니다. 이를 위한 주요한 수단이 사회에서 확립된 법이다. 결국은 법을 통해 가지고 재산을 잘 보장해 줄 수 있고 생명권을 잘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최초의 실정법. 세상에 탄생한 최초의 실제로 인간이 만들어낸 법은 입법권을 확립하는 법이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입법권이라는 건 입법부한테 있는 거죠. 이 입법권이라는 걸 입법부한테 주어지게 하는 게 최초의 실정법인 거고 그 이후에 입법부가 또 다른 실정법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지 이제. 뭐 여러 가지 법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재산이나 생명권을 보호해 주는 게 국가라는 시스템이다라고 로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제시문 잘 읽으셔야 되고요. 기억, 홉스. 절대군주는 모든 인간의 사회계약 체결과 이행을 강제한다. 사회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는 없어. 왜냐면 절대군주는 사회계약 이전에 없었거든. 그렇지 않니? 자연 상태에선 절대군주가 있었던 적이 없어. 얘는 계약의 주체도 아니고 계약 이전에는 절대군주라는 존재는 있을 수 없다고.
그래서 절대군주가 사회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으니까 사회계약을 위반할 수도 없고 사회계약을 파기할 수도 없다. 이렇게 보통 홉스가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사회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할 수가 없죠. 사회계약을 체결하려고 강제하려면 사회계약 이전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행은 강제할 수 있어요. 사회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사회계약을 맺은 상황에 따라 가지고 나에게 복종해라 라는 얘기는 할 수 있단 말이지. 하지만 계약 체결을 강제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니은 홉스, 사회계약 이후에 군주와 시민은 자연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게 아마 올해 수능에 나온 선지 중에 거의 가장 어려운 선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거는 교육과정에서 출처를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 이건 추론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란 말이지. 수특 수학 같은 데도 직접적으로 이런 선지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입장에선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친구들도 있었겠죠. 근데 군주는 완전 절대적인 권력자잖아. 그러니까 자연법을 굳이 준수를 해야 되나? 시민들만 준수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절대군주가 자연법이라는 걸 준수하도록 시민들에게 강요하는 입장이고 자기는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자연법을 준수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애초에 자연법이라는 걸 쌤한테 뭐라고 배웠습니까? 개념 완성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자연법을 준수한다라는 거는 평화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이성에 기반해 가지고 자연법을 발견한다라고 홉스가 표현을 한단 말이지. 그 자연법을 발견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자연법이라는 것은 평화의 조항이라고 불리는 어떤 법이고 그 평화의 조항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맺고 군주를 만들고 군주에다가 모든 권력을 넘기고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 평화를 추구하잖아. 그럼 군주는 평화를 추구해야 될 의무가 없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된다고. 결국 자연법이라는 거는 평화 추구의 조항이기 때문에 평화의 조항이기 때문에 군주도 사회계약 이후에 국가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평화를 지켜야 될 의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모든 외부에서 막 적이 공격해 들어오면은 우리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가지고 공동 방위에 나서고 그걸 위해 가지고 국민들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의무가 절대군주에게 있고 국민들끼리 서로 막 죽이고 막 그러면은 절대군주가 강력한 힘으로 강력한 공포심으로 이 사람들을 다스릴 의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절대군주한테 의무가 없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군주 입장에서도 자연법이라는 걸 쌤이 매번 평화의 조항이다. 평화의 조항이다. 결국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군주도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명령하는 자연법을 따라야 된다. 이 정도로 논리 전개를 했으면 풀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 문장 자체는 되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쌤이 지금까지 가르쳐준 내용 중에서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었다는 거. 쌤 생각에는 요 선지를 그냥 직접적으로 딱 찍어가지고 맞춘다? 그런 건 불가능해. 왜냐면 이거 홉스 그냥 원전에 적혀있는 문장 중에 하나에 불과하거든. 이런 내용들을 딱 찍어가지고 선지로 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없을 거야 아마. 이런 거는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평가원 기출들 중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평가원 기출들 기반으로 쌤이 해설해줬던 내용들, 개념 완성에서 알려줬던 내용들, 킬러에서 보여줬던 내용들 그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추론해가지고 맞췄어야 되는 선지인 거지. 사실 현장에서 긴장도 되고 이런 상황이었으면 여러분들이 약간 뇌가 굳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못했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도 갑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풀 수 있는 선지이긴 하다는 거죠. 시민은 당연히 자연법을 준수해야 되고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절대군주에게 복종하는 것 그것 자체가 시민들의 의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디귿, 로크, 자연 상태는 어떠한 불평등도 없는 대체로 평화로운 상태이다. 이것도 되게 어려웠을 텐데 쌤이 분명히 자연 상태는 기본적으로 평등과 자유의 상태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거 맞는 말이에요. 자연 상태에서 모든 개인적인 인간들, 아직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에 시민이 되기 전에 이 인간들은 평등하고 자유로운 상태가 맞습니다. 근데 그 평등이라는 게 말 그대로 모든 차원에서의 평등을 얘기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굳이 어떠한이라고 표현을 했잖아. 어떠한이라고. 기본적으로 인간들은 인간으로서 평등하게 자연권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자연 상태엔 뭐가 있어? 사실 제시문에 적혀 있죠. 재산이 있다라고 로크는 주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는 정당한 사유재산권이라는 게 자연 상태에서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로크의 입장 맞죠? 그러면 사유재산권이 정당하게 존재할 수 있다면 사유재산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적 불평등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쌤이 그 개념 완성 때도 그렇고 이후에 커리큘럼에서도 이런 얘기 꾸준히 강조했어. 사실 노직이라는 사람의 최초 취득의 원칙을 얘기를 할 때 이 최초 취득이라는 게 나의 노동력을 투입해가지고 남한테 피해 않고 얻은 것들은 내 거다 이 얘기잖아. 그걸 사실 로크한테 받아온 거라고 쌤이 종종 얘기했었거든. 로크도 사실 똑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야. 내가 내 노동력으로 사용해가지고 자연 상태에 있는 걸 뭔가 좀 더 발전시켰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한테 피해를 안 줬어. 뭐 싹 다 쓸어가거나 그러지 않았어. 그러면 그게 내 걸로 인정된단 말이지. 그럼 되게 노동력이 되게 뛰어난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많은 사회재산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당연하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은 남들보다 좀 적은 사회재산을 가질 수 있을 거고. 다시 말하면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거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이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평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불평등도 아예 없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것도 추론의 영역입니다. 추론의 영역. 사실 이것도 완벽하게 정확하게 선지로 추론하는 거는 이거는 뭐 어떤 분이 막 이걸 완벽하게 예측했다. 그러면 인정할게요. 근데 사실 그런 분 없을 겁니다. 쌤 생각에는. 이런 거는 지금까지 배워온 논리들을 통해 가지고 추론하는 영역이지. 평가원은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기로 맘 먹었거든. 사실 평가원은 사설 모의고사들 문제도 잘 보거든. 열심히. 그러면서 그 문제들이랑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기본적으로 평가원이 내는 방식은 기출문제에 있었던 제시문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학습해온 기본적인 논리 구조들 그런 걸 통해서 이런 고민도 해볼 수 있을까 저런 고민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원전에 기반해서 던지는 방식이란 말이야. 그냥 정말 아무 맥락도 없는 원전에 있는 문장을 띡 집어가지고 보통 내지는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시고 항상 철저하게 제시문에 있는 논리들을 이해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달려드셔야 된다는 거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평화로운 상태는 맞죠. 뭐 자연 상태가. 대체로 평화로운, 불완전하게 평화로운 이렇게 표현하죠. 갑과 을, 자연 상태의 모든 인간은 동일한 자연권을 가진다. 그래서 로크가 평등이라고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 생명권과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정도는 모두가 평등하게 가지고 있다고. 사유재산에서 차이는 날 수 있지만 실제로 어쨌든 기본적으로 생명권이라는 거, 재산권이라는 거 평등하게 가질 수 있는 존재로서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고 동일한 자연권이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 부여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그 외에도 생명권, 재산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모두에게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흡스 같은 경우에도 모든 인간은 동일한 자연권, 자연권의 의미가 좀 다르긴 하죠. 흡스 같은 경우에는 만물에 대해서 만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 모든 만물에 대해 가지고 나의 생명 보존과 관련해서 나의 힘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권리인 자연권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고 흡스도 얘기하기 때문에 흡스 로크 둘 다 맞는 말. 정답은 4번 니은 리을 되겠습니다. 4번이죠. 니은 리을. 11번 갑 뜻을 얻으면 백성과 함께 그 도를 행하고 뜻을 얻지 못하면 홀로 그 도를 행한다. 그러니까 뜻을 얻으면 백성과 함께 그 도를 행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백성들을 함께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 근데 여기만 보고 무슨 사상가지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부귀가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빈천이 행위를 바꾸지 못하면 위세와 무력이 지조를 꺾지 못한다. 이러한 사람을 대장부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갑만 대장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을도 대장부를 얘기한다고. 대장부는 중후함에 처함에 알팍한 곳에 거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이 사상을 구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딱 봐도 둘 다 동양 사상인 거는 감이 잡히는데 유불도 중에 어느 쪽인지 사상가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감이 안 잡힐 수 있어요. 충분히.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사상가가 정확하게 누구다라는 걸 추론하기가 힘든 문제가 맞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되게 헷갈리고 그랬을 수는 있는데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쌤 생각에는 그래요. 평가원이 수능을 내면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사상가가 누군지 몰라도 돼. 왜냐면 아래쪽에 1번, 2번 보면은 대충 누군지 각이 나오거든. 이 문제는 사상가가 누군지 적어도 입장이 뭔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일단 을부터 보면은 예라는 것은 진실하고 신실한 마음이 얄팍해진 결과고 혼란의 원인이다라고 돼 있단 말이지. 유교에서 얘기하는 예라는 개념을 대놓고 깐단 말이지. 그럼 그렇게 제일 까는 입장은 어디예요? 도가입니다. 도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규범, 예 이런 것들은 오히려 혼란의 원인이야. 도의 관점에서 인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도가기 때문에 이게 도가라는 게 확실시 된다면 여기 나와 있는 거 딱 봐도 불교는 아니잖아. 뭐 대장부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대장부는 보통은 유교가 더 많이 얘기하는 어떤 이상적 인간의 경지거든. 그러니까 이거 유교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대장부라는 표현 자체가 맹자가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합니다. 이거 맹자라고 정확하게 얘기까지 못해도 사실 괜찮기는 해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백성과 함께 도를 행한다. 이 표현까지는 뭐 도가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부귀에 너무 어지럽히지 마. 너무 탐욕스럽게 행동하지 마. 조금 빈곤하고 천하해 보인다고 그 행위라는 걸 막 바꾸지도 마. 대장부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조금 빈곤해도 그래도 그냥 나의 어떤 도덕성을 끝까지 끌고 가는 사람이니까. 위세, 무력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나의 지조, 내가 올바르게 생각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꺾일 리도 없어. 그게 올바른 것이고 그게 제대로 된 대장부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도가는 아니고 유교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을 같은 경우에는 예라는 건 진실하고 신실한 마음이 얄팍해진 결과다. 이런 식으로 예를 까고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도가라는 걸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섣부르게 막 인위적으로 내다보고 예측하려고 하는 거 도가 꾸며진 것이고 어리석음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그래. 그래서 유교와 도가 아닐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선지 내려가 보면 좀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수호의 마음은 의로운 행위를 꾸준히 실천해야만 생겨난다. 이것도 쌤이 많이 강조했습니다. 수호지심. 쌤이 이거를 나중에 가가지고 니네들이 그 소위 말하는 그 칙수사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4단에 해당되는 것들을 말 그대로 하나하나 완벽하게 달달달 외울 정도로 할 필요까지는 문제를 내지는 아마 않을 거야. 하지만
보면은 기억은 나게 만들어 놔야 돼 라고 선생님이 몇 번 얘기를 했었죠. 개념 완성에서. 이 수호지심이라는 거는 맹자 입장에서 사단의 한 종류입니다. 맹자 입장에서 사단이라는 게 의로운 행위를 꾸준히 실천해야 생겨나는가? 아니요. 생겨나는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 마음에 있는 거지. 그래서 쌤이 개념 완성 파트에서 분명히 정리해줬던 것까지 기억나. 맹자 입장에서, 특히 유교 입장에서 사단이나, 맹자 입장이지, 사단이나 사덕 같은 거는 생겨나는 개념이 아니야. 원래 있는 거지. 공자 입장에서 인이라는 거는 원래 있는 거지 생겨나는 게 아니야. 뭐 형성하는 게 아니야.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그냥 원래부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야. 이 얘기를 되게 강조했었단 말이지. 그래서 형성의 대상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 틀린 선지라고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겁니다. 1번이 바로 답이고요. 2번, 오륜의 참된 실천은 반드시 수기가 바탕이 된다. 오륜이라는 것도 선생님이 많이 얘기를 했죠. 부부붕장군 이러면서 막 부부붕장군 이러면서 부자유침, 붕우유신 뭐 이런 개념들 막 얘기를 했었잖아. 그런 것들이랑 관련해 가지고 오륜이라는 건 항상 유교가 말하는 개념이고 이 오륜의 참된 실천은 반드시 수기 먼저 해야 된다. 수기 하면 바로 뭐가 떠올라야 돼요? 수기 아닌, 수기 치인 이런 게 떠올라야 되잖아. 나를 먼저 갈고 닦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 숙이 아닌 그 뜻이잖아. 오륜이라는 건 남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가져야 될 덕목이거든. 부자 유친 같은 거, 부자간은 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들이 다 하나같이 결국은 남들에게 잘 대하려면 먼저 나부터 갈고 닦아야 돼라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자 때부터 말했던 숙이 아닌의 태도가 반영됐다고 당연히 볼 수 있는 맞는 선지고요. 3번, 도가 이상적인 정치는 스스로 그럼. 이거 자연이지, 자연. 이 정도는 알아야지. 한자. 사실 모른다고 해도 스스로 그러함이라는 게 대충 어떤 뜻으로 보여? 그냥 그 자체로 있는 그대로 있는 거. 막 인위적으로 뭐 막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성향을 변화시키거나 그러지 않는 것. 그런 뜻으로 여겨지잖아. 그거에 어긋나지 않는 게 이상적인 정치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무위지치라 자연에 따라 가지고 정치하는 것. 인위적인 것 없이 정치하는 것. 4번, 도가 성인의 도를 본받아 겸허하고 다툼 없는 덕을 지녀야 된다. 겸허와 다툼 없는은 뭐야? 이거 부쟁이지, 부쟁. 싸움 없는 거.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뭐라 그래? 상선약수. 물이 가지고 있는 덕이다. 우리 인간이 도의 원리에 맞춰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을 본받아야 된다. 물은 싸우지도 않고 겸손하지 않냐. 항상 아래로 임하지 않냐. 이런 얘기하는 거 성인의 도를 본받는 태도가 맞고요. 도를 따르는 사람은 곧 본성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유교, 특히 맹자의 입장에서 이거 수호 얘기까지 나왔으면 이거 맹자인 거 확신 들 텐데 맹자의 입장에서 본성이라는 건 뭡니까? 사덕이죠. 그렇죠? 도를 따르는 거,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 본성, 사덕을 따르는 사람이다. 맞고 도가 입장에서 도를 추구해라라는 얘기 도가도 쓰는 표현인데 그거 곧 본성, 그냥 자연으로부터 받은 도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무위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둘 다 얘기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럼 정답 1번으로 마무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래쪽에 보면 이제 문화산업이랑 관련된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요거 보고 일반적으로 문화산업론 주장한 사람 아도르노, 호르크하이머 이렇게 되니까 아도르노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목적 없는 한목적성이 되어버린 계몽적 합리성은 자본주의 대중문화에서 관찰된다. 목적 없는 한목적성이라는 단어를 쉽게 말하면은 이건 그냥 이익과 효율만 추구하는 방식으로 계몽적 합리성이라는 게 변질되어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계몽적 합리성이라는 건 원래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목적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되고 일종의 내적인 가치를 가진 것이어야 되는데 철저하게 그냥 이익과 효율만 추구하게 되어 버렸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본주의 대중문화에서 관찰됩니다. 대중문화의 지배자들은 대중문화가 장사일 뿐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아요. 은폐하지 않고 오히려 더 드러냅니다. 이거 장사야. 이거 돈 벌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거야. 오히려 그들은 이 사실을 자신들이 만든 저속한 문화상품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활용을 해요. 돈 벌기 위해서 만든 거야. 돈 벌기 위해 가지고 자극적인 컨텐츠 만드는 거고 니네들에게 더 끌 수 있는, 니네들을 더 자극적으로 유혹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거야 라는 식으로 정당화를 해요. 소비자들은 자신의 욕구에 맞게 그 유형이 규격화된 대량 생산물을 별 저항 없이 스스로 받아들이게 돼. 그냥 소비자들의 욕구에 맞게 그 유형이 철저하게 규격화돼 가지고 그냥 완전히 시스템에 기반해가지고 딱 아이돌 상품들, 이런 귀여운 아이돌 있고 약간 좀 막 뭔가 좀 더 약간 여러모로 여러분들에게 강한 이미지를 어필하는 그런 아이돌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외에도 뭐 약간 인디밴드 같은 느낌의 아이돌들, 뭐 그 외에도 최대한 굿즈를 많이 팔기 위한 아이돌들 이런 것들이 딱 규격화돼가지고 만들어진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문화산업의 기술이 사회에 대한 권력을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은
결국 경제적 강자의 권력이야. 결국은 자본가들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경제적인 강자들이 이 문화산업이라는 게 사회에 대해 가지고 권력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거고 그들의 통제 아래에 문화산업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딱히 언급되진 않아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즐기는 대부분의 문화들이 대중문화라는 개념들이 결국은 지배자들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고 규격화되고 여러분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거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모릅니다. 다양한 문화 상품이 대중에게 제공되지만 이는 대량 생산 법칙을 더 완벽하게 실현하기 위해 가지고 다양한 척하는 것이지 철저하게 규격화된 기준 안에서 여러분들을 지갑으로 활용해 가지고 돈을 더 내게 하기 위함을 위해서만 활용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아도르노가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1번 문화산업은 대중문화가 상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은폐하지 않습니다. 여기 뭐 나와 있죠. 이것도 독해 문제에 가까워. 사실은 잘 읽고 풀어야 돼요. 그냥. 대중문화가 장사할 뿐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아. 대중문화가 상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은폐하진 않고 오히려 드러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거기에 끌려간다는 거고요. 문화산업에 대한 대중의 선호는 상업적 전략에 대한 수능이다. 문화산업에 대해 가지고 대중들이 선호를 하게 되는 문화상품에 대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아이돌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음반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결국은 그들의 상업적 전략에 이끌려 다니는 것이다. 수능하는 것이다. 라고 아도르노 입장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문화상품 소비자는 합리적으로 대중문화를 지배하는 주체이다. 아니요. 문화상품 소비자가 지배하는 게 아니야. 누가 지배하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경제적 강자의 권력이라는 게 지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자본가들, 경제 시스템 속에서 최상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지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대중문화를 지배하는 주체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이들은 그냥 객체일 뿐입니다. 끌려다니는 사람들인 거죠. 문화상품에 대한 다양한 수요는 표준화된 소비 양식과 상충하지 않는다라고 바꾸셔야 돼요. 문화상품에 대해 가지고 다양한 문화상품이 대중에게 제공된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다양한 수요라는 것도 있겠지만 자신들의 욕구라는 것도 다양하다고 생각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실제로도 어느 정도는 다양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문화산업이 만들어오는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표준화된 소비 양식 그냥 아이돌 나오면 굿즈 사고 게임 나오면 현질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문화상품에 대한 다양한 수요라는 거랑 공존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은 결국 문화산업의 시스템 속에서 점점 더 자본주의 구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문화상품 소비자는 대중문화의 본질을 간파하는 합리성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끌려다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독해 문제였죠? 꼼꼼하게 잘 읽고 푸셔야 되고 아도르노의 기본적인 문화산업에 대한 입장이 어떤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문제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13번 다음 신문 칼럼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가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사실 이 사상가 누군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참고로 칼 포퍼라는 사람입니다. 열린사회의 적들이라는 책을 쓴 칼 포퍼라는 사람인데 사실 이 사람 이름을 알 필요도 없어. 이것도 여전히 독해 문제에 해당되는 거니까 꼼꼼하게 잘 읽어야 돼.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옳을 수도 있어. 다른 사람이 틀릴 수도 있고 내가 맞을 수도 있겠지. 인간은 함께 노력해야만 진리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걸 무조건 진리라고만 생각해서는 굉장히 위험해. 관용의 태도를 좀 갖출 필요가 있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어. 이런 비판적 합리주의, 비판적 논증과 반박에 귀를 기울이고 경험으로부터 배울 용의가 있는 태도야. 이런 식으로. 내가 실제로 경험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 가지고 이게 무조건 진리야 라는 식으로 너무 과도하게 맹신하는 그런 태도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특히 경험 세계에 관련될 수밖에 없는 과학적 명제라면, 과학적 이론, 과학적 명제라면은 당연히 언제든지 경험적인 세계로부터 나오는 증거에서 반박될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 경험 과학 이론은 그 이론을 반증할 수 있는 실험 결과를 얻는다면 뒤집어질 수 있는 거죠. 뒤집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옳지 않았구나 라고 거부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전에 있었던 갈릴레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구는 뭐 평평하다라든지 뭐 아니면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돌고 있다라든지 이런 이론들도 경험적인 진리에 의해 가지고 경험적인 어떤 사실에 의해 가지고 반박될 수 있듯이 심지어 나중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마저도 완벽하게 반박되는 경험적인 증거가 나온다면 사실은 지구가 평평했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다는 건 아니야. 어쨌든 지구가 지금 둥글다고 생각하는 것도 완벽한 경험적 증거가 나오면은 뒤집힐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 어떤 것도 반박될 수 없는 절대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반박될 수 없는 절대적인 명제라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태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식으로 이 사상가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론의 과학성을 구성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반증 가능성이다. 그러니까 과학적이 되려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반증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야 돼. 그게 과학적 이론이야. 애초에 반증이 아예 될 수 없는 절대적인 명제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건 과학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지. 이론에 대한 모든 관찰은 그 이론으로부터 도출된 예측을 반증하려는 시도라고 사실 할 수 있는 거야. 어떤 이론이 나왔어. 그거에 대해 가지고 관측을 한다. 이게 혹시 반박될 수도 있나? 이거에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나? 이런 걸 끊임없이 찾아나가면서 이거에 좀 더 정밀함을, 좀 더 구체적임을, 좀 더 이것이 현실을 더 잘 반영함을 만들어 나가는,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내고 나면 사실 그다음부터 선진 별로 안 어려워. 실험 결과에 의해 예측이 반증된 경험 과학 이론은 거부된다. 맞잖아. 예측이라는 게 반증이 돼버렸어. 그럼 이건 옳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거부된다라는 게 영원히 너는 지하 세계로 사라져서 다시는 나오지 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험 결과에 의해 가지고 예측이 반증된 경험 과학 이론은 부정될 수 있다. 너 틀렸구나라고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것이지 거부된다라는 표현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면 안 돼. 얘는 영원히 다시는 현재 세상에서 얘기도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지금 당장 반증됐으면 그거는 거부되는 게 맞는 거지. 반박되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번. 논박이 불가능한 경험과학적 가설만을 진리로 확정. 아니죠. 그렇죠? 분명히 여기서 이론의 과학성을 구성하는 건 반증 가능성이야.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가설이어야지만 그런 것들이 과학적인 이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논박이 불가능한 경험과학적 사실을 대충 그냥 진리로 확정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3번. 비판은 원천적으로 반증 불가능한 사실 명제. 이게 또 마찬가지야. 똑같은 얘기야. 그렇지? 반증 불가능한 사실 명제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비판조차도 당연히 반증될 수 있는 거야. 어떤 이론에 대해서 야, 이 이론은 틀린 것 같아. 이런 경험과학적인 사실이 있어라고 얘기할 때 그 경험과학적인 사실마저 또 역으로 반박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과학적인 탐구의 과정이라는 것이고 진리에 대한 접근은 불가능하다는 상대주의 관점을 수용해야 한다. 진리에 대한 접근은 불가능하다는 상대주의 관점을 그렇게 얘기한 적 없죠. 분명히 여기서 인간은 함께 노력해야만 진리에 다가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고 우리가 계속 그거에 가까이 가는 과정인데 그렇게 가까이 가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반박하고 재반박하고 이런 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고 오류임이 증명되지 않은 과학 이론은 반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류임이 증명되지 않았어. 아직까지는. 그래도 반증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건 아니겠죠. 앞으로 반증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방금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지구가 둥글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경험 과학적으로 그걸 반박할 수 있는 사실이 전혀 나오지 않았거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아마도 경험 과학적인 그런 사실들, 지구가 둥글다는 것들을 다 뒤엎을 수 있는 어떤 발견이 나왔던 거야. 사실 우리 인간의 눈을 모든 어떤 외계인 종족이 다 조종을 하고 있었다든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었던 경험과학적 사실이 사실은 다 가짜였어. 그리고 반대편에서 완벽한 경험과학적 사실로서 지구는 평평하다는 증거가 나왔어. 그러면 뒤집힐 수 있는 거여야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과학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5번도 틀려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14번. 답. 자기 가족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고도 소득이 남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절대 빈곤하지는 않은 거죠. 어느 정도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사치품 같은 걸 그래도 조금은 살 정도로 여력이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풍요로운 그런 사람들은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따라 세계 극빈자, 절대 빈곤자 구호에 기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싱어 입장이고요. 이익평등 고려 원칙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자신의 문제를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면 질서정연한 만민의 사회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여야 돼. 롤스. 원조 문제 이거 보니까 오답률이 거의 제일 높던데 지금까지 쌤이랑 같이 배워왔던 걸 꼼꼼하게 되짚어보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기업, 절대 빈곤 감소는 원조의 정당한 조건이 될 수 있는가? 싱어 롤스를 둘 다 동의하는 선지이기 때문에 틀린 선지입니다. 싱어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절대 빈곤을 감소할 수 있어? 그러면 원조를 정당화할 수 있고 정당하지 못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롤스도 마찬가지인 말이야. 잘 생각해보면. 롤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까지 기출문제 선지에서 많이 봐왔지만 원조의 목적 중에 하나로 절대 빈곤의 제거를 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롤스는 질서정연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우선점을 삼는 사람인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정연한 사회가 된다는 거 인권을 확보한 사회가 된다는 뜻이야. 인권을 확보한 사회가 된다는 거 절대 빈곤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해결하는 사회가 된다는 뜻이야. 해결하는 사회가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 결국은 절대 빈곤을 감수한다는 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권의 보장인 거고 그것은 바로 사실상 자기 문제를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 다시 말하면 질서 정연하게 만드는 것이랑 사실상 연결되어 있는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빈곤 감소를 원조의 정당한 조건으로 삼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절대 빈곤 감소를 위한 원조를 추구하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거 원조의 의무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롤스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억선지 틀린 거고. 니은 B. 싱어의 입장. 원조 대상의 기본적 필요 충족은 원조 중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자, 요거 잘 봐. 이거 보고 틀린 선지라고 생각한 친구들 되게 많을 텐데 원조 대상의 기본적 필요 충족은 원조 중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잘 해석해야 돼요. 원조 대상이 내가 원조를 지금까지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절대 빈곤한 사람이라서 나는 풍요로운 사람이고 그래서 공리를 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기본적 필요가 충족이 됐어. 그러니까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한테 계속 원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훨씬 더 절대빈곤한 상태에 있는 이미 절대빈곤에 벗어난 사람 말고 저쪽에 있는 다른 절대빈곤한 사람들, 더 가난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원조의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원조를 저쪽으로 옮겨가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후자가 옳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미 기본적인 필요 충족을 했어. 내가 지금 원조를 하고 있던 사람이 이미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됐으면 이제 이 사람을 원조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원조를 하는 거, 그런 것이 당연히 허용될 수가 있죠. 절대빈곤에서 이미 사람이 벗어났어. 그럼 이 사람한테 원조를 하더라도 이게 공리가 훨씬 더 많이 증질될 거란 보장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미 어마어마한 고통에선 일단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저쪽엔 절대빈곤한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원조를 옮겨가야 되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적 필요 충족이 됐어? 오케이, 너는 이제 더 이상 원조는 중단할게. 우선순위를 저쪽으로 넘겨서 저 사람한테 원조할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공리를 증진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일 거니까요. 그 싱어 입장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되고. 디귿. 싱어. 원조 대상의 고통을 방지하기 위해 원조 주체의 처지 개선이 유보될 수 있는가? 유보된다는 건 이제 미룬다는 뜻이죠. 원조 대상, 그 절대 빈곤자, 보통은 절대 빈곤자들. 그 원조 대상의 고통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원조 주체의 처지를 개선하는 거 미뤄질 수 있죠, 당연히. 싱어 입장에서 원조 대상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요거 평가원 교수님들이 되게 의미 가지고 낸 단어일 텐데 여러분들은 그냥 넘어갔을 가능성이 클 거긴 해요. 싱어는 원조 대상의 고통을 지금 당장 해결해 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만 동시에 방지하는 것도 엄청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공리를 증진시킬 때니까. 예방하고 방지하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한 거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공리를 아주 효율적으로 증진하기 위해서 나는 풍요로운 사람일 수 있잖아. 풍요로운 사람, 원조 주체가 여기보다 더 처지가 나아지는 거 조금 유보할 수 있어. 내가 이미 한 1억 있어. 그럼 그 중에서 1,000만 원 더 벌기 위해 가지고 그냥 아득바득 내 돈만 모으느니 그 1,000만 원 저기다가 기부해 가지고 공리를 훨씬 더 증진하는 그런 상황. 그런 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지. 내 처지를 지금 끌어올리는 것보단 저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해서 공리를 끌어올리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을 싱어 입장에서 당연히 얘기할 수 있고. 리을, 롤스. 원조 대상국 내부의 불평등 감소. 이거 고통받는 사회죠. 고통받는 사회 내부의 불평등 감소를 원조의 목적으로 삼는 거 가능합니다. 이건 쌤이 정말 많이 얘기했던 거라서 쌤은 이거 나오자마자 이건 설마 안 틀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조 대상국 내부의 불평등 감소를 원조의 목적으로 당연히 삼을 수가 있죠. 쌤이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국가 간의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한 나라 안에 너무 과도한 불평등이 존재하면 그걸 줄여주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원조를 하는 거 그런 거 충분히 가능하다. 롤스 입장에서 결국은 이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 아니냐. 그리고 질서정연한 사회라는 건 어느 정도는 평등과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그 원조 대상국 안에서 고통받는 사회 안에서 불평등이 극단으로 막 치닫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본적 자유도 보장받지 못하고 엉망인 거야. 최소한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돼 있지 않은 거야. 그럼 그 나라 안에서 어느 정도 평등을 만들어주기 위해 가지고 원조는 할 수 있지. 대신에 나라들끼리의 평등을 만들어주려고 원조하는 건 아니잖아. 나라들끼리 불평등을 줄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한 나라 안에서 그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너무 과도한 불평등을 줄여주는 거. 예컨대 무조건 질서정연한 사회가 차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는 아니지만 자유적 사회는 차등의 원칙이 적용되고 적정 수준의 사회는 차등의 원칙이 안 적용되고 이런 식으로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평등과 자유는 보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들어준다는 거 기본적으로 그 사회의 평등과 자유를 어느 정도 확립해주기 위해 가지고 원조를 한다라고 롤스가 매번 표현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원조 대상국 내부에서 불평등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평등, 어느 정도의 자유라는 걸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거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바꿔줘야 돼요. 정답은 3번이고요. 15번. 이것도 어려웠죠? 분배정의 문제. 롤스랑 노직인 거는 다들 아셨을 거예요. 원초적 입장은 그 입장에서 도달된 기본적 합의가 공정함을 보장해주는 적절한 최초 상태이다. 너무 많이 봤던 문장이니까. 원초적 입장은 어쨌든 공정한 상태고 모두가 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등한 상태에서 도달한 기본적 합의는 무조건 공정하다. 그거를 보장하기 위해 가지고 이 최초의 상태라는 원초적 입장을 롤스가 가상으로 만들어낸 것이고 바로 이 때문에 공정으로서의 정의란 명칭이 생겨난 것이다. 결국은 원초적 입장이라는 걸 기반으로 하는 롤스의 분배정의 이론. 그것이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거. 그건 결국 공정한 합의라는 건 무엇인가?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동등한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게 공정하다. 그래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이름을 지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국가에 관한 우리의 결론에 따르면 강요, 절도, 사기 등으로부터의 보호 이런 거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교정도 있고요. 치안, 국방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최소한의 기능, 다른 말로 소유권을 보호하는 역할에 국한돼 있는 최소 국가만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라는 얘기는 노직이 매번 하는 얘기죠. 기업, 롤스. 무지의 베일 속 개인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체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너무 당연해.
무지의 베일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으면 안 되지. 막 누구한테 강압받는 사람이면 안 될 거고 당연히 평등해야죠. 누구든지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의 인격체, 가상 속의 존재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인격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공정한 합의가 되겠죠. 니은 롤스,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이게 되게 어려웠을 수 있어. 왜냐면 여러분들이 매번 배워왔던 게 뭐예요?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상호 무관심하다라는 얘기를 맨날 배워왔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서도 쌤이 개념 완성할 때도 설명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상호 무관심하다는 얘기가 상대방의 이익 때문에 질투심 같은 걸 느끼지 않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상호 무관심하다는 표현을 쓴단 말이지. 기본적으로 상호 무관심이라는 단어는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정확히는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상대방이 이것 때문에 뭐 이득을 많이 얻는다고 해서 질투심 느끼지도 않고 상대방이 이걸 통해서 손해를 많이 본다고 해서 동정심을 느끼지도 않고 그런 거를 합리적으로만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하기 위해 가지고 상호 무관심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럼 상호 신뢰는 할 수 있냐? 상호 신뢰는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뭐에 대해서 상호 신뢰를 할 수 있다면 서로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서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신뢰. 그러니까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거야. 내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다른 사람들만 막 다 비합리적인 판단을 내려가지고 이상한 결과가 되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야. 내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다른 사람도 비슷한 판단을 하게 될 거야 라는 정도의 신뢰. 그걸 통해 가지고 이런 합의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원초적 입장에서 만들어진 정의의 원칙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따를 수 있다는 그런 신뢰 정도.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상호 신뢰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롤스의 원초적 입장에서 개인들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아직까지 교육과정에 있었던 내용은 전혀 아니야. 하지만 이건 추론을 해야 되는 거야. 원초적 입장에 있는 당사자들은 합리적이다라는 표현이 있었고 기본적으로 상호 무관심하다는 표현이 있었지만 그 상호 무관심하다는 게 결국 쌤이 개념 시간에 설명할 때도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막 무슨 질투심이라든지 동정심 같은 쓸데없는 감정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해 가지고 이타심을 느끼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합리적인 만큼 저들도 합리적일 거야.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고 우리는 그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결과로 만들어진 정의의 원칙을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현실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정도의 상호 신뢰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디귿, 노직, 오직 최소 국가에서만 개인의 소유 권리가 존재할 수 있다. 그건 아니죠. 이거 쌤 생각에는 니은 선지가 굉장히 헷갈렸다고 해도 디귿, 리을을 보면서 날릴 수 있지 않았을까 좀 싶어요. 사실 디귿 선지에서 최소 국가에서만 개인의 소유 권리 존재할 수 있다. 그건 아니죠. 어떻게 표현해야 돼? 오직 최소 국가에서만 개인의 소유 권리가 완전하게 보장되고 보호될 수 있다. 이 정도로 표현을 해야지. 존재는 어디서든지 다 하지. 왜냐하면 소유권이란 개념은 최초 취득을 올바르게 했고 이전 양도를 올바르게 했으면 누구에게나 있는 거거든. 최소 국가가 아닌 국가, 뭐 포괄 국가, 확대 국가 이런 데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없는 건 아니죠. 국가가 소유권을 침해할 뿐이지. 그 차이가 있다는 거지. 최소 국가가 아닌 국가들은 소유권을 침해할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했지 최소 국가가 아닌 국가들에서 소유권이 없다고 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봤던 제시문들, 선지들을 통해 가지고 추론해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쌤은 충분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 선지가 확실히 틀렸다는 거 알아낼 수 있고 최소 국가 말고 다른 데서 소유권은 있다. 근데 최소 국가는 소유권을 확실히 보장해주고 다른 국가들은 소유권을 침해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리을, 롤스 노직. 정의의 원칙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는 제한될 수 없지 않죠. 이거 롤스 입장에서 그냥 바로 틀렸죠. 그렇죠? 정의의 원칙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 기본적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한될 수 있거든요. 알다시피 기본적 자유들끼리 충돌하는 경우에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날려주면 정답은 1번 기역, 니은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거예요. 16번. 갑, 공적 정의가 원리와 표준으로 삼는 것은 어떤 종류와 어느 정도의 형벌인가? 오직 보호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칸트. 보호법법, 다른 말로 동등성의 원리,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법은 공동이익을 지향하는 일반 의지, 루소겠죠, 그렇죠? 법을 어긴 범죄자는 더 이상 조국의 구성원이 아니고 조국과 전쟁을 벌이는 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도 다 마찬가지. 이런 자는 사형이나 어떤 추방에 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살인자에 대한 사형의 형벌을 주장하는 루소. 종신노역형만으로도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하기에 충분한 엄격성을 지닌다. 베카리아. 종신노역형은 되게 엄격한 법인 거야. 엄격한 형벌인 거야. 그걸 통해 가지고 정말 쓰레기 같은 놈도 범죄를 못 저지도록 범죄를 제대로 예방할 수 있는 아주 범죄 예방 효과가 높은 형벌이다. 이거를 엄격성이란 표현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지만
시간이 되게 길고 지속적이고 그리고 그 고통이라는 게 순간적으로는 되게 작더라도 꾸준히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따지면 공포와 고통의 총합 정도가 엄청 높고 그래서 엄격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강도는 낮아요. 강도는 낮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엄격하고 범죄 예방 효과가 매우 크다라는 의미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이 단어는 앞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고 종신노역형은 사형 이상의 확실한 효과를 가져온다. 범죄 예방 효과 얘기하는 거죠. 1번 칸트가 루소한테 사형은 살인범의 자발적 행위에 대한 응보적 형벌임을 강조한다. 쌤은 이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 사실 쌤이 개념 완성 때도 루소 같은 경우에도 엄밀히 따지면 응보적인 관점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했고 개념 교재 저스티스 개념 완성을 찾아보시면은 날개 부분에 쌤이 적어놨어요. 루소 같은 경우에도 응보주의에 해당되긴 한다. 쌤은 개인적으로는 이게 수능에 출제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 왜냐면 굉장히 지엽적인 내용이거든. 옛날에 수특수안에 한 번 정도 나온 적은 있는데 올해 수특수안에 전혀 등장하지 않았고요. 기출문제에서도 딱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거는 추론을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엄격하게만 따지면 조금 평가원에서 교육과정을 좀 많이 벗어난 문제를 낸 게 이번 거가 이 선지가 제일 강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루소가 응보주의인 건 맞아요. 네가 자발적으로 국가와의 계약을 어겼지. 법을 어겼지. 그러면 넌 더 이상 구성원이 아니야. 네가 자발적으로 한 행동에 대해서 제대로 된 벌을 받아 라고 얘기를 하는 응보주의, 응당한 보복을 받아야만 한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상가에 루소도 해당됩니다. 쌤이 개인적으로 이 선지에는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거를 수특이나 수완에 적어도 제시를 좀 해줬어야지. 어느 정도는 이거랑 관련해가지고 확실한 힌트를 주고 나서 혹은 기출문제들에서 가볍게라도 어떤 힌트를 주고 나서 문제를 출제했어야지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제시문들을 꼼꼼하게 읽다 보면은 대략 그런 느낌이 좀 있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사실 이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너무 명백한 답이 뒤쪽에 있거든. 그 선지는 좀 이따가 보도록 하죠. 2번 B 어쨌든 루소도 응보주의 사상가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발적으로 네가 국가와의 계약을 깼으니까 그에 응당한 보복을 받아라. 사실 벤담이나 베카리아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거든. 응당한 보복이란 개념에 접근하지 않고 어떻게든 공리를 증진하고 어떻게든 범죄 예방 효과를 위해 가지고만 형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루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응보주의적인 입장도 있다. 응당한 보복을 받아야만 한다. 이런 입장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물론 그걸 통해 가지고 공익도 증진시켜야 되겠지만 2번 B 루소가 칸트한테 살인범에 대한 사형은 정의를 실현하는 형벌이다. 그거는 칸트도 똑같이 얘기하지. 간과하지 않아서 틀린 거고요. 3번 C, E 베카리아가 나머지 사람들한테 사형은 개인이 국가에 양도한 생명권, 개인은 국가의 생명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베카리아 입장에 따르면. 이거 쌤이 정말 많이 얘기했죠. 개인은 국가의 생명권을 양도하지 않아요. 사회계약 과정에서. 애초에 자신을 죽일 권리는 나 자신에게도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남한테 양보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베카리아 입장이기도 해서 바로 탈락이고요. 4번 D 루소가 베카리아한테 사회계약의 목적을 위해 모든 시민이 사형제에 동의해야 된다. 이게 너무 정답이잖아. 베카리아 같은 경우에 모든 시민이 사형제에 동의할 리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루소 같은 경우에는 사회계약의 목적이 뭐지? 생명 보존이란 말이야. 모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 생명 보존을 위해 가지고 사형제라는 게 필요하니까 모든 국민들이 사형제에 동의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굉장히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선지가 너무 쉽기 때문에 사실 1번 선지에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낸 거 아닌가? 선지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전반적으로 너무 쉬운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까지 안 냈던 거 한번 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1번 선지 같은 게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수능을 보실 친구들은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 루소도 응보주의 사상가이긴 하다라는 건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5번 F 칸트가 베카리아한테 형벌의 경중은 오직 범죄의 동기에 비례해서 결정을 한다. 오직 범죄의 동기에 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없고 칸트 입장에선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한다.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범죄의 동기라는 표현으로 규정될 수는 없어. 범죄 동기가 뭐야? 내가 가난해서, 내가 배고파서 이런 것들이 범죄의 동기잖아. 그거에 비례하는 게 아니지. 칸트 입장에선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한다. 혹은 범죄와 관련해서 그 범죄자가 가지고 있는 내적 사악성 혹은 해악성에 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하지 동기,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거에 따라 가지고 비례해서 결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진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칸트 입장에서 틀린 선지라고 봐주시면 맞겠습니다. 정답은 4번. 17번 그 자체로 높이 평가해야 할 더 이상의 의도가 없는 선의지라는 개념은 이미 자연적인 건전한 지성,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성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선의지라는 건 결국 이성으로부터 나오는 개념이다. 이성적으로 도덕적인 판단을 통해서 선을 지향해야겠다는 의지도 생긴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가르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니까 오히려 단지 개발될 필요, 꾸준히 키울 필요만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선의지 좋아하는 칸트라고 바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좋아하는 게임 아이템 구입하고 싶은데 용돈이 부족해가지고 갚지 못할 걸 알면서도 친구에게 꼭 갚을게 라고 약속하고 이게 뭐야? 이게 거짓 약속이야. 이거 쌤이 진짜 많이 얘기했지 이거. 모의고사 해설하면서도 개념 완성하면서도 꽤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거짓 약속을 하는 것은 왜 나쁜가? 보편화 가능성의 원칙에 충족하지 못해서 혹은 인격성 정식에 충족하지 못해서. 보편화 정식과 인격성 정식은 사실상 같은 말이다. 이 얘기도 쌤이 최근에 많이 했었습니다. 1번 약속을 어긴 사람은 목적으로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에이 그건 아니지. 아무리 약속을 어긴 사람이라도 생득적 인격성이 있는데 목적으로 대우받아야지. 2번 약속 준수의 의무는 자기 행복에 대한 열망에 근거한다. 그러면 안 되지. 의무라는 거는 행복에 대한 열망에 근거하는 게 아니니까요. 철저한 이성적 판단에 근거해가지고 마련되는 것이지. 물론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게 간접적 의무이긴 하다. 이렇게 칸트가 주장하긴 합니다만 모든 의무가, 특히 약속 준수의 의무가 정언 명령이 행복에 대한 열망에 근거해서 나온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혹은 도덕적인 행동을 함에 있어가지고 그 동기가 행복 추구가 될 수 있다. 그것도 틀린 말이고요. 기본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간접적 의무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 더 행복해지면 더 도덕적으로 살기 쉬우니까. 행복 추구 그 자체가 직접적 의무가 될 수도 없고 행복 추구가 어떤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될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항상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3번 거짓 약속은 친구의 인격을 존경하는 것이 아님을 유념하세요. 이거 맞는 말이지. 인격을 존경하라는 게 무슨 말이야? 인격성 정식 얘기하는 거야. 인격성 정식. 사실 칸트 입장에서 인격성 정식이나 보편화 정식이나 크게 다른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성 정식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보편화 정식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했으면 사실상 나머지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인격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탈락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4번 약속은 친구와의 돈독한 정서적 유대를 위해 지켜야 함을 유념하세요. 친구와의 정서적 유대를 위해서 하면 안 되지. 그건 결과니까 결과. 약속이라는 거는 그 자체로 지켜야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선의지에 기반해서 지켜야 되는 거지. 친구와 돈독한 정서적 유대를 맺을 수 있으니까 뭐 나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혹은 정서적인 행복을 위해 가지고 추구하면 안 되는 거야. 근거가 도덕적이지 않은 거죠. 선의지나 의무의식이 아닌 거죠. 5번 친구에게 무해하다면 거짓 약속도 도덕적으로 정당화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치? 칸트는 결과 보고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도덕 법칙을 어기면 그냥 나쁜 겁니다. 정답 3번이고요. 18번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할 때 어떤 개인적 도덕 원칙이나 종교적 교설이 우리 주장을 지지해 줄 수는 있지만 그것에 의거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문제로 나올 수 있지. 앞으로는. 개인적 도덕 원칙이나 종교적 교설이 시민불복종에 관한 우리의 주장을 지지해 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민불복종을 할 때 그것에 근거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거 롤스가 시민불복종에서 맨날 얘기하는 거지. 근거가 오직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만 기초해도 안 된다. 이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 대신 공공적 정의는 다른 말로 정의의 원칙에 의거해야 된다. 라고 롤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1번 소수자가 지닌 정의관은 시민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자 이거 잘 봐. 소수자가 지닌 정의감을 했으니까 시민불복종의 근거는 다수의 정의관이어야 되는데 공유된 정의관이어야 되는데 근데 소수의 정의관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그냥 소수의 정의관이라고 적혀 있는 게 아니잖아. 잘 봐봐. 소수자가 지닌 정의관이라고 돼 있잖아. 다수의 정의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정의에 대한 관점. 정의의 원칙을 대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사회가 거의 정의로운 사회이기 때문에 그 다수 안에 속해 있는 소수자도 정의관을 가질 수 있는 거야. 소수자가 지닌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그 소수자가 무조건 다수랑 완전 별개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대다수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 사회에서 정의관, 이 정의 원칙이 옳은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그 사회에 있는 소수자, 약간 약하고 좀 약간 사회적 소수자라고 표현되면 보통 약간 약하고 좀 차별받고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소수자라고 해도 그 다수의 정의관 안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소수자가 지닌 정의관이라고 해도 다수의 정의관이 충분히 될 수 있고 그럼 시민봉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소수자가 지니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소수자도 어쨌든 다수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거든. 완전 별개 집단 이런 게 아니야. 엄격하게 말하면. 대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이 공유된 정의관이기 때문에 소수자가 지닌 정의관도 다수의 정의관일 수 있어요. 혹은 공유된 정의관 일 수 있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선지고요. 2번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은 시민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이건 쌤이 진짜 많이 얘기했지. 차등의 원칙은 시민불복종의 근거가 아니야. 그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이라고 해도 시민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왜냐면 차등의 원칙에 근거하긴 했는데 기본적 자유 원칙은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을 수도 있고 차등의 원칙에 근거하기는 하는데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은 심각하게 침해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 애초에 쌤이 뭐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차등의 원칙이라는 건 시민불복종의 대상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지 않다.
차등의 원칙이란 건 되게 애매한 개념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차등의 원칙을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지 아닌지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내가 서 있는 입장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자의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차등의 원칙을 가지고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법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차등의 원칙에 근거했든 근거하지 않았든 사실 별로 상관없는 거예요. 차등의 원칙에 근거했든 근거하지 않았든 기본적 자유의 원칙이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면 시민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준법의 의무는 기본적 자유를 방어할 권리와 상충할 수 있죠. 준법의 의무가 뭐야? 우리가 보통 자연적 의무라고 부르는 거정사 안에서는 일단 법을 지켜야 돼. 왜냐면 체제를 지켜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되는 자연적 의무죠. 거정사 안에서의 자연적 의무. 쌤이 진짜 많이 얘기했습니다. 자연적 의무라고. 자연적 의무는 기본적 자유를 방어할 권리, 이거 뭐랑 관련이 있겠어? 당연히 시민불복종이랑 관련이 있지. 보통 시민불복종은 기본적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됐을 때 일어나니까 기본적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돼서 이 기본적 자유를 방어하려고 시민불복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시민들한테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준법을 해야 될 의무랑 상충하잖아. 시민불복종은 위법 행위니까. 기본적 자유를 방어할 권리 이퀄 불복종의 권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불복종. 시민들에게는 이 불복종의 권리도 있지만 동시에 자연적 의무도 있는 거야.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도 있는 거지. 그 두 개가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야. 그때 무엇이 우선할지 어떻게 가려? 이 법이 심각하게 부정의하면 불복종의 의무가 앞서게 될 수 있고 이 법이 심각하게 부정의한 수준까지는 아니라면 준법의 의무가 앞서가지고 그냥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상충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고 4번 시민불복종의 대상은 기본적 자유의 심각한 위반에 국한된다. 시민불복종의 대상은 기본적 자유의 심각한 위반에 국한되지 않죠. 왜냐면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도 있으니까.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심각한 위반에 대해서도 시민복종의 대상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당연히 이 정도는 외우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5번 양심적 거부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시민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죠. 양심적 이거 이번에 9월 평가에서 기억나죠? 국가의 처벌이 시민복종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없다? 될 수 있습니다. 양심적 거부라는 거는 롤스 입장에서 시민불복종이랑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이건 뭐 다수의 정의관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개인 혼자 개인 양심에 기대가지고 거부하는 걸 보통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불복종이랑 같은 건 아니지만 똑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그 양심적 거부 같은 경우는 그냥 개인의 양심에만 근거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공의 정의관이 아니라 시민복종이랑 똑같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양심적 거부에 대해서 국가가 규제를 했는데 너무 과하게 규제를 한 거야. 이 규제가 심각하게 부정의하다면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파탄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봐줘야 되는 거죠. 혹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나 기본적 자유의 원칙이나 어쨌든 심각하게 부정의하게 훼손한다면은 그럼 이 국가의 규제 혹은 처벌 같은 것들이 시민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기출 기반한 선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9번. 다음을 주장한 서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은 어떤 공민적 체제에 속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아래쪽에 읽어보면 칸트인 거 확인할 수 있죠. 뭐 세계 시민법 얘기도 나오고 시민법 얘기도 나오고 국제법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공민적 체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법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 정의를 추구하는 개념이다.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돼요. 그 중에서는 법치가 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은 모두 법의 지배하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평화라는 게 영원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칸트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쌤이 이 얘기 많이 했죠. 칸트는 법의 지배를 너무 중요시한다고. 이 법이라는 게 시민법, 국제법, 세계시민법으로 구분되고 그거에 따라 확정조항 1, 2, 3항이 나오는 거라고. 처제에 귀속될 사람들에게 관계되는 모든 법률상의 체제는 다음 중 하나이다. 첫째, 한국가 안에서는 시민법. 국가 간 관계에서는 국제법. 사람이나 국가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서 보편 상태의 시민으로 고려되는 한 세계시민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시민법, 국제법, 세계시민법이라는 게 셋 다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다라는 걸 칸트가 명확하게 얘기하는 제시문은 이번에 처음 출제된 거니까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고 여기 3개. 이 법이라는 것들이 각각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고 어디에 적용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얘기해주는 지금까지 기출이 얼마 없었던 제시문입니다. 이러한 분류는 결국은 영구 평화를 만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1번 시민법 체제가 한 국가의 대내적 정치 제도를 지정할 수 있지. 시민법이라는 게 뭐야? 한 국가의 국내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 시민법이 국내법이 한 국가의 대내적 정치 제도를 사실 지정하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가야 됩니까? 공화정으로 가야 돼요. 그게 칸트의 입장이란 말이야. 2번 세계시민법은 이방인의 환대권과 영속적 체류권을 보장한다. 이거 너무 쉽기 때문에 안 틀렸을 거라고 믿는데 영속적 체류권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거 쌤이 킬더킬러에서도 많이 냈고요. 뭐 계속 알려졌던 내용이니까. 이방인의 환대권을 보장하는 건 맞지. 세계시민법이라는 게. 물론 조건부 권리긴 하지만 평화롭게 행동하는 한 보장되는 조건부 권리긴 하지만 어쨌든 보장해 줍니다. 근데 영속적 체류권을 보장해 주진 않아요. 혹은 시민권을 그냥 줘버리진 않습니다.
환대권까지만 국한해가지고 보장되는 거예요. 환영받을 권리.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권리, 여행할 수 있는 권리 이 정도만 보장해 주는 거지 영원히 그 나라에 그냥 살 수 있는 권리를 모든 사람들한테 다 주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 틀린 거고. 3번 전쟁 상태 극복을 위해서는 주권이 국제국가로 귀속되면 안 되지. 국제국가라는 표현 내가 진짜 많이 강조했어. 이것도 쌤이 정말 많이 얘기했던 거. 국제국가라는 표현은 하나로 합쳐진 국가를 의미한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로 합치는 국가, 그 국제국가라는 표현 기본적으로 칸트가 좋지 않게 본다. 단일 국가, 세계정부 이런 표현이랑 똑같이 보기 때문에 부정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주권을 빼앗아 버리는 거니까 특정 개별 국가에서. 4번 영원한 평화를 위해 국가는 어떠한 국채도 발행해서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 없죠. 그래서 내가 이것도 예비조항 외우라고 100번 얘기했지. 예비조항. 예비조항에 분명히 전쟁이랑 관련한 국채를 발행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어떠한 국채도 발행하지는 안 된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국채라는 거는 국가가 다른 애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건데 보통 빌려오는 거죠. 국채라는 건. 내가 나중에 돈 갚을게 이러면서 채권이란 걸 다른 나라한테 주고 돈을 받아오는 거란 말이야. 그 전쟁이랑 관련해서 국채를 발행하지 말라는 거지. 평소에 그냥 일상 속에서 돈을 서로 빌리고 이런 거를 칸트가 완전 부정하진 않았거든. 예비조항은 명백하게 적혀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착각하진 않았을 거라고. 그래서 쌤이 예비조항이랑 확정조항은 그냥 다 외운다고 생각해라. 문장을 이렇게 얘기한 게 그냥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데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번 국가 간 적대 행위가 종식되어 영원한 평화 실현이 가능해요. 이거 너무 쉬운 선지죠 사실은. 그래서 오답률이 그렇게 높았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국가 간의 적대 행위가 종식돼야지.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국가들끼리 싸우지 않아야지. 그래야 영원한 평화 실현이 일단 가능하죠. 당연히. 물론 확정조항이라는 게 만족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 확정조항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국가 간 적대 행위를 완전히 영원히 종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전 세계에서 국가들끼리 전쟁 상태가 아예 없게 하기 위해서 서로 적대 행위를 아예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확정조항들이 필요한 거란 말이야. 확정조항을 통해서 국가 간 적대 행위가 종식되면 영원한 평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지. 20번 통일 문제.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통일은 민족 내부의 경직된 이념 대립에서 벗어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신장합니다. 분담 비용을 해소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 보장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복지 재원으로 전환합니다. 양극화 완화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양극화가 이제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경제적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타나는 거. 양쪽 끝으로 쏠려버리는 걸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평등이랑 관련된 얘기도 좀 하고 있고 분단 상태에서는 이런 통일 편익을 얻는 게 불가능하므로 통일 꼭 해야 돼. 통일은 경제 통합으로 상호 보완적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또한 분담 비용을 해소해. 이를 한반도 전체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되게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어. 하지만 이런 통일 편익이 통일 비용보다 적을 수도 있어. 통일로 얻게 되는 이득보다 통일에 쓰는 비용이 더 많을 수도 있어서 통일이 무조건 실현해야 될 과제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입장 차이가 있죠. 그냥 꼼꼼하게 읽고 선지 보면 됩니다. 사회 경제적 불평등 완화는 통일 근거에 포함될 수 있다죠. 여기 보면 양극화 완화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양극화라는 개념 자체가 불평등이 극단화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걸 완화시켜주는 거 통일의 근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번 통일의 근거는 보편적 권리가 아니라 민족 통합 자체에 있다. 여기 있는데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보장한다. 이게 보편적 권리지 당연히. 모든 인간에게 당연히 인간다운 삶이 보장돼야 된다는 얘기 할 수 있으니까 보편적 권리가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통일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통일의 당위성이 약화될 수는 없다. 아니죠. 맞죠. 통일 비용이 많이 증가가 되면 통일 편익보다 통일 비용이 더 커져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득보다 비용이 더 커져버린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약화될 수도 있는 거죠. 통일의 당위성이라는 게. 이 사람이 분명히 이렇게 편익이 통일 비용보다 적어버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맥락이기 때문에. 4번 통일 비용이 남북 경제 통합의 기대 효과를 초과할 가능성은 없다. 통일 비용이 남북 경제 통합의 기대 효과를 초과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편익이라는 게 결국은 남북한 경제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가 쫙 올라간다는 건데 그거보다도 오히려 통일에 드는 비용이 더 많아 버리면 좋지 않다. 그러니까 통일을 무조건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통일 비용이 남북 경제 통합의 기대 효과를 초과해 버릴 가능성도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통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분담 비용 해소와 통일 편익을 통일의 근거로 고려해야 된다. 분담 비용 해소 통일 편익이란 건 통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 뭐 권리, 보장, 양극화, 완화, 복지, 재원 이런 것들이 다 이득인 거죠. 그렇죠? 통일 편익, 통일의 근거로 고려해야 된다고 본 거 맞고요. 을 같은 경우에도 분담 비용, 해소, 성장 동력, 창출, 편익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둘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답 5번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이번에 수능 보느라고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쌤도 사실 이거 해설하면서 좀 빡세다고 느껴요. 쌤도 스스로도 풀면서도 아 이거 정말 쉽지 않아. 애들이 정말 어려워하겠다. 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알긴 아는데 쌤은 사실 수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 이걸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이걸 설명을 하기에는 지금까지 기출문제에 선지 형태로 딱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출제된 문제가 거의 없었단 말이야. 굉장히 어려운 방식으로 나왔고 이걸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수능을 본 친구들한테 이해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겠다라고 해가지고 쌤도 많이 준비를 하고 나왔단 말이죠. 쌤 같은 경우에도 막 하면서 막 긴장이 돼가지고 지금 땀이 엄청 나. 사실 여기가 되게 덥기도 하거든. 거의 지금 한 1시간 40분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꼼꼼한 내용까지 다 전달하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반복해가지고 보시면서 올해 나왔던 수능 정말 어려웠거든요. 이 어려웠던 수능 완벽하게 분석해가지고 앞으로 있을 시험들에 잘 대비하는 이제 고3들 잘 이번에 수능 보신 친구들은 사실 다시는 볼 일 없길 바랍니다. 다시 대학으로 그냥 꺼져버리시고 대학으로 가가지고 이제 다시는 쌤이랑 그냥 인스타에서나 가끔 보자고. 앞으로 이제 수능을 보게 될 고2 친구들이 아주 열심히 봐줘야 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반복해가지고 보시면서 계속 확실하게 학습해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몇 번씩 봐주시길 바래요. 수능 보느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지금까지 쌤 커리 따라왔던 모든 친구들에게도 감사 인사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너무 고생 많았다고 사실 토닥토닥 해주고 싶습니다. 카메라를 통해서라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해설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쌤은 내년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